자, 갑니다. 이제 중상실학자입니다. 중상학파. 출신들은요, 대부분 소론이었던 유수원만 빼고는요, 유수원만 소론이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뭐라고요? 서울의 노론 집안 출신이 대부분이다. 자, 그 중에서도 뭐다? 호랑 논쟁에서 좀 밀렸던 뭐다? 낙론이었다라는 겁니다. 인물성, 북론이죠. 주장, 상고업 진흥과 기술혁신을 통해 부국강병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그지? 오랑캐라고 여기던 청나라의 선진문을 맞아 받아들이자. 그래서 이 형들은 거의 다 어디를 가본다는 게 특징이야? 청나라를 가보는 게 특징이야. 그러니까 청나라가 발전했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 뇌피셜로 알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전에 들은 거하고 직접 보는 거는 완전 다르죠, 그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니? 임종원 강의 잘한다, 소문만 듣다가 직접 보니까 어때? 완전 다르지, 그치? 자, 집에 가고 싶다, 갑자기. 우리 딸 보고 싶다. 우리 막내는 아빠가 최고인 줄 알거든. 그러니까 제가 몇 년 전에 공무원 문제집 이렇게 어떤 출판사하고 같이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좀 컸다고 아빠를 검색을 해보는 거야. 녹색 차이나 있는데 검색해보고 아빠가 뭐 이렇게 책 쓴 거 뭐 이런 게 강의한 게 쫙 나오면 되게 뿌듯한가 봐. 아빠가 이렇게 검색하면 나오는 사람이다. 학교 가서 친구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니네 아빠 나오니 우리 아빠 나와 뭐 이러고 어느 날은 막 카톡이 왔어. 아빠 이거 이 책 아빠가 저자로 나왔는데 아빠가 쓴 거 맞아? 막 이러는 거야. 맞아. 이러니까 와 아빠 우리 아빠 대단하다고 막 지금 막 쩔어 있어. 근데 이제 현실을 알게 되면 좀 그렇게 자랑스럽진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좋아. 뭔 개소리야. 갑시다. 자, 그래서 북학파 농업 분야의 생산력 증대. 자, 조심해야 됩니다. 중상실학자니까 농업에 관심이 없을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 아까 봤잖아. 토이제도 교육에 다 관심이 있었잖아. 자, 무슨 차이가 있어? 중농실학자들은 주로 뭐라고요? 분배 중심론이라면 중상실학자들은 뭐라고요? 분배보다는 뭘 강조한다? 성장을 강조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하자? 파이를 키우자라는 거. 성장 중심론자. 농업 분야의 생산력 증대.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토지를 골고루 나누자라는 게 뭐라면 중농이라면 생산력을 증대하자라는 건 중상실학자입니다. 19세기 후반 개화사상으로 개성됩니다. 자, 유수원 봅니다. 지난번에 한번 나왔던 사람이죠. 뭐 할 때 나왔어요? 선대제 머린 갈 때 나왔던 사람이야. 내가 얘기했잖아. 조선 후기에 제일 재밌는 개그책을 쓴 사람이라고. 웃어. 그 책이 뭐라고요? 유수원 몰라. 웃어. 기억나잖아. 웃어.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물을 비교하면서 여러 가지 개혁안을 제시합니다. 상고업의 진흥과 기술혁신 강조했고, 자, 이거 중요한 말이야.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 산농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입니다. 그때도 한번 했어요. 산농공상 수직이 아니라 뭐다? 수평이다. 기능이 다를 뿐 가치는 다르지 않다. 성리학적 관점은 그게 아니라 했잖아요. 기능도 다르고 모두 다르다. 가치도 다르다 그랬는데 이제 뭐야? 기능은 다른데 가치는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게 뭐가 나쁜 거냐? 그래서 무슨 관 타파할 때 나왔어? 말업관 타파할 때 나왔던 사람이 바로 유수원입니다. 상업론, 상고업 중심 개혁론의 선구자입니다. 상고업을 천시하는 풍토를 비판하고 농업의 전문화, 상업화, 기술혁신. 그래서 생산성을 향상하자. 상고업의 진흥, 상인 간의 합작을 통한 경영 규모를 확대하자. 굉장히 또 선진적이잖아요. 근데 규모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 훨씬 더 어때요? 많은 걸 싸게 대량으로 구매할 수 있고 또 뭐야? 훨씬 더 비싸게 팔면서 그게 필요한 지역에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거죠. 기술혁신, 산업공사의 직업적 평등화 전문. 자꾸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유수원 나오면 요거 핵심 문구입니다. 뭐라고요? 산업공상의 직업적 평등화와 전문화. 이게 핵심입니다. 유수원 나오면. 요걸 외우시는 거예요. 유수원은 농업론, 토지제도의 개혁보다는 농업의 상업적 경영과 기술혁신. 그래서 생산적 논리. 뭐라고요? 생산력 증대. 그리고 나왔죠. 선대제. 상인 물주가 수고업을 지배하는 선대제 주장한다. 선대제는 제가 충분히 설명했죠. 선대제는 뭐에서 나온 거였어? 어떤 파트야? 광업 파트야? 상업 파트야? 수공업 파트야? 농업이야? 수공업 파트에서 뭐가 나왔어? 선대제가 먼저 나오고 선대제 이후에 18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독립자영수공업이 나온다 그랬잖아. 자, 수공업자들의 작업장을 뭐라고 한다 그랬어? 점이라고 한다 그랬어. 쇠로 만들면 철, 점, 사기, 점. 기억나죠? 그죠? 기억나야 됩니다. 선대제는 무슨 주의에 싹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자본주의. 근데 자본주의에 싹이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제가 피를 토하면서 강의했어. 자세히 보면 나와. 피를 토하는 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받칩니다. 선구자는 유자와 원자가 들어가네. 유형원, 유수원. 그죠? 예, 선구자들은 그래요. 예.
자, 중요한 사람 누구야? 얼굴이 붉고 컸다는 아저씨 누구야? 홍대영. 자, 홍대영. 자, 홍대영. 자, 소영 한자 잘하는데? 이 정도 기억에 웃을 수 있으면 한자를 좀 안다는 뜻 아니야? 자, 자,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우리 소영은. 자, 소희는 뭐 다 좋아하고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데 소영은 이런 거 좋아하네. 자, 알았어요. 몇 세기인지 잘 보세요. 18세기죠. 1731년이잖아. 1731년이면 영조 때죠. 그리고 1783년이 먼저 정조 때입니다. 영조 때 태어나서 정조 때 죽었다. 그래서 뭐야? 영종조. 18세기죠. 이혼요. 북경을 사행하면서 청의 서양 문물을 관찰하고 담헌서를 씁니다. 자, 중요한 말 나왔어. 담헌. 호가 뭐라고요? 담헌이야. 그래서 그의 문집이 뭐라고요? 그의 문집이 뭐야? 담헌서인 거야. 담헌이 호예요. 그래서 담헌서 안에 뭐가 있냐면 청나라를 여행한 기행문이 있어. 뭐라고? 연기라고 있는 거야. 연기. 연기. 이게 연이 뭐야? 연이 뭘까? 했는데 연경. 오, 주여. 그래서 명나라 사신 보낼 때는 무슨 사? 조천사. 청나라 볼 때 뭐하고? 연행사. 연경에 다녀왔다. 연행사 그랬잖아. 그래서 연경을 다녀온 기행문 뭐라고요? 연기. 다시. 그래서 담헌서 안에 뭐가 있는 거야? 연기가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또 단행본으로 또 다른 담헌 연기라는 책도 또 있는데 책은 2개가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어떤 게 나와도 상관없어. 이 사람이 중요한 건 뭐라고요? 청나라를 직접 다녀왔다는 게 중요한 거야. 청나라를 직접 다녀서 기행문을 쫙 쓰니까 이걸 본 동료나 후배들이 어떻게 할까요? 서로 가고 싶지 않을까? 그게 감동 먹고 간 사람이 누굴까? 박지원이야. 제자는 어때요? 또 가봐야 되겠지. 누구야? 박제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청나라 기행 러쉬를 이루게 된 거야. 그게 누구 때문이야? 홍대용 때문이야. 그래서 이 양반은 진짜 중요한 사람입니다. 시험에 나올 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북경을 사행하면서 사신단을 수행하면서 청의 서양 문물을 관찰하고 담헌서를 쓰는데 그 안에 이마경륜 여기 뭐 있다 그랬죠? 균전제. 성인 남자는 무조건 뭐야? 2개월 주는 거야. 그 다음에 의산문답. 의산 또는 의무려산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허자라는 놈과 시롱의 대화체야. 허자와 시롱. 뭔지 딱 나오잖아. 허자는 뭐야? 성리학을 신봉하는 사람이겠지. 시롱은 뭐라고요? 실학자라는 얘기지. 두 사람의 대화체를 통해 가지고 깨우치는 거지. 무지를 깨우치는 거. 이게 여기서 나오는 게 뭐야? 지전설입니다. 무한 우주론. 지전설. 여기서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이게 왜 중요하죠? 세상의 중심이 뭐라고요? 중화라는 거. 이게 어때요? 다 깨지는 거잖아요. 무한 우주론, 지전설 이런 거 하면 거기 뭐 이런 내용도 나와. 되게 재밌어요. 우리 흔히 이런 말 하잖아. 지구가 둥글다.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을 거니까 문제가 없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이렇게 서 있으니까 어지럽지 않겠냐. 이런 초딩적인 발상하잖아요. 여기 있는 애도 어떻게 붙어있지? 뭐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이거 자체가 어때요? 이 발상 자체가 전제가 틀린 거 아세요?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발상 전제가 틀린 거야. 이거 뭐라? 이건 이미 어때요? 네모난 세상을 전제하고 있으니까 위아래가 있다는 생각이잖아. 근데 완전하게 이렇게 둥글어 버리면 위아래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야? 여기가 의미 없는 거지. 다 여기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아무 의미 없는 건데 이런 식의 대화도 여기서 나와요. 이런 거 다 아무 의미 없는 네 전제가 틀린 거다. 이런 대화까지 나오는 게 이게 의산문답이야. 외워야 되고 너무 중요합니다. 시롱과 허자의 대화 형식으로 당시에 성리학적 중심 세계관을 비판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지전설과 무한 우주론. 그 다음에 주의 수용은 수학도. 수학에 대해서도 연구합니다. 그래서 수학의 최적법, 삼각법 이런 거 연구해가지고요. 조선과 중국, 서양 수학의 연구 성과를 다 정리한 게 바로 주의 수용입니다. 그리고 얘기했잖아. 북경 여행기, 연기. 그래서 어떤 학자는 연기라고 하고 뭐 담헌 연기라고 할 수도 있겠지. 당연히 담헌 홍경이 쓴 거니까. 자, 주요 조설 이마경륜 중요합니다. 성인 남자의 이결토지 무조건 외웁니다. 이거 중요하죠. 병농일체 군대 조직 제시했고요. 놀고 먹는 선비들이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건 당연하다. 교육, 인재 등용 등 사회개혁을 정합니다. 의산문답 말씀드렸죠. 서양의 과학사 소개하고요. 기술혁신 주장합니다. 고정관념을 상대주의 논법을 비판했고 지구의 1일 1주 회전설. 세 글자로 말까? 지전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 돈다. 세 글자로 뭐야? 지전설이지.
무한우주론, 우주 무한론, 무한우주론,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 아니다. 이걸 다르게 말하면 뭐야? 중국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다. 중화사상, 성리학적 중심사상을 무너뜨리는 거죠. 문벌제도의 철폐와 성리학 극복, 화이관 탈피 등을 주장합니다. 이게 부국강병의 요체다. 외웁니다. 성리학 극복이 부국강병의 요체다. 외웁니다. 성리학을 극복하는 것이 이게 부국강병의 핵심이다. 외웁니다. 홍대용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성리학을 극복하는 것이 부국강병의 핵심이다. 홍대용의 사상을 한 줄로 정리하면 이거거든요. 그래서 홍대용 하면 요 문구를 외우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서 이마경륜에서 무슨 논? 균전론. 성인남자에게 이결 준다. 의산문답에서 실용과 허자의 대화로서 지전설, 무한우주론 이런 거 주장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 사람 또 뭐 했을까요? 다인이 주예수영, 수학을 연구하기도 했고 좀 전에 말씀드렸죠. 또 하나 농수과학이라는 사설 천문대도 만들었고요. 하나 더 써주세요. 혼천이. 자, 혹시 기억나니? 혼의, 간이는 뭐 하는 거라 그랬어요? 조선 전기할 때 했어. 천문관측. 천문관측. 인지하고 규형은? 토지 측량. 그렇지. 토지 측량하는 거. 혼의, 간이는 뭐라고요? 천문, 하늘. 인지, 규형 뭐라고요? 토지 측량. 자, 혼천이, 다인이 뭐야? 천문, 관측. 사설 천문대의 농수각도 만들었고요. 혼천의도 제작합니다. 사회개혁책, 기술문화장려, 신분제도 철폐. 신분제도 철폐 나오잖아. 왜? 여기는 중상이야. 중상 뭐라? 인물성, 동론 그랬잖아. 성리학의 극복이 부국강병의 근본이라고. 자꾸 나오지. 왜? 여기 핵심 문구니까. 오른쪽에 담원서 쭉 정리 한번 해놨어요. 한 번만 읽어보세요. 맨 마지막에 봐봐. 담원서 안에는 혼천이의 제작과 천문관측소인 농수각 제작에 대한 기록도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 라고 했어. 외워두셔야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의산문답, 허자와 실용의 대화. 이거 나오면 누구라고요? 홍대영입니다. 무조건 홍대영. 박지원. 박지원도 보세요. 1737년부터 1805년생이니까 태어날 때 영조. 죽을 때는 이제 순조인데 순조 초창기에 죽었으니까 거의 활동 뭐야? 정조 때 활동 많이 했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박지원은 정조와 사이가 좋았다 안 좋았다? 좋지 않았다 그랬지. 그래서 박지원이 쓴 책 뭐 열하 일기를 정조가 비판했죠. 뭐 폐관 소품체라 이래가지고 너 반성문 써내라 이랬단 말이야. 근데 진짜 골 때린 거 뭔지 아세요? 박지원의 제자가 누구야? 박제가지. 박제가는 또 정조랑 친했잖아. 애매하지. 박제가 제일 애매했을 것 같지 않니? 자기는 박지원을 스승으로 모시고 있고 정조는 주군으로 모시고 있어. 근데 둘이 어때요? 사이가 안 좋아. 나이는 박제가가 더 많거든. 정조보다. 정조는 52년생이고 1752년생이고 박제가는 1737년생이니까 나이는 15살에 스승이 더 많아. 박지원은 젊은 나이에 과거시험 가지고 백지 내고 막 나왔던 패기 쩌는 형이 박지원이거든. 그리고 젊을 때 우울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우울증을 치료하려고 그냥 밖에 나가서 아무라고 막 대화하고 막 이런 거. 그래서 부침성이 엄청 좋았던 사람이 또 박지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분 이런 걸 가리지 않고 이렇게 누구랑도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박지원이야. 이게 언제 진짜 빛을 발하냐? 청나라 열혈기 있으러 가요. 청나라 갔을 때 사신당 갔는데 사신들이 보통 어때요? 공식 일정만 딱 하고 어때요?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저녁 되면 어떻게 할까요? 먹고 술 먹고 사실 얘가 예전에 역관 홍순원 이야기 뭐 이런 거 해줬잖아. 아니, 돈도 좀 있고 뭐 비단 팔고 이래가지고 알지. 홍삼 팔고 뭐 그러니까 돈 좀 있단 말이야. 그럼 어디 가는 게 한남들이야. 이런 말 하면 안 되는구나 다시. 술 먹고 놀잖아. 이게 평생에 몇 번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한두 번 가면 정말 다행이라고. 그럼 이제 그렇게 노는 게 일반적인데 박지원은 밤만 되면 그냥 저작거리로 나와가지고 이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말이 안 통하잖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필담을 하는 거야. 계속 필담을 하는 거야. 그리고 박지원이 글씨도 잘 쓰고 하잖아. 사람들한테 어때요? 뭐 하면 어때요? 뭔가 선물 주면 더 좋아하지 않겠어요? 글씨 잘 써가지고 이래가지고 선물도 주고 사람들이 막 더 막 얘기 막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 신분 가리지 않고 여러 사람들 이야기를 다 들으니까 훨씬 어때요? 풍부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야기가. 그게 열혈기의 진짜 장점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박지원이 그 랜드마크가 있어요. 사람들이 당시 서울의 랜드마크가 어디냐면 원각사지 10층 석탑이야. 그래서 박지원 옆에다가 하나 써놔. 이들 다른 말로 백탑파라고 돼.
왜 백탑이라고 하지? 원각사의 10층석탑 뭘 만들어? 대리석으로 만들었거든. 그러니까 대리석이 어때요? 원래 색깔이 어때요? 하얗잖아. 이게 랜드마크야, 랜드마크. 요즘이야, 뭐, 랜드마크 그러면 여의도 쪽에 63빌딩 있고, 저 잠실 쪽에 가면 그 100층도 넘는 그 막, 뭐라고? 지들 설명으로는 그 첨성대를 본따서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그 서양 욕 같더라고, 이렇게. 손가락 세우는 욕 있잖아, 막 이런. 생긴 게 그렇게 생겼잖아, 머릿속 보면. 막 그런 게 랜드마크잖아요. 근데, 이때는 이게 랜드마크야. 이 주변에 이제 박지호와 뭐 제자 박재가도 있고 무사 백동수도 있고 주변 사람들 쫙 여기 모여가지고 막 이렇게 같이 어울려가지고 학문연구하고 토론하고 막 같이 놀고 이랬다고. 그래서 백타파라고도 합니다. 백타파의 핵심이 바로 박지원이라고 할 수 있죠. 북학사상의 진전 1780년 팔촌형 박명원이 청나라의 베이징 진화사주로 갈 때 참고 국어 시간에 촌수 계산하는 것도 배우나요? 그런 건 안 배우나? 아버지가 같은 뭐야? 2촌이지. 그지? 할아버지가 같은 뭐야? 6촌이야. 할아버지가 같으면 6촌이야. 증조 할아버지가 같은 뭐라고요? 8촌이야. 심플하지, 그지? 어렵지 않다니까. 그래서 짝수로는 뭐라고요? 형제지. 홀수로는 뭐라고요? 삼촌과 조카잖아. 부모와 나는 몇 촌이야? 1촌이잖아, 1촌. 그래서 됐고요. 8촌형 박명원이, 그러니까 형이니까요. 원자 돌림이지. 박명원이 청나라 베이징 진화사절. 진화는 뭐야? 축하사절이야. 왜? 청나라 황제 권룡제가 70세 생일이거든. 그래서 갔다고. 사행을 따라 중국을 돌아가고 게 열하일기야. 그래서 어디를 갔는데? 베이징 연경을 갔는데 황제를 못 만났어. 왜? 황제가 여름 별장 열하. 저 북쪽 열하에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설마 열하까지 오라 그럴까 했는데 오라고 한 거야. 그래서 박지원은 잘 됐다고. 이때 아니면 거기 언제 가보겠어요. 그래가지고 쭉 가면서 또 그러니까 국경을 건너면서부터 박지원은 막 충격에 휩싸입니다. 우리 조선과 완전 다르잖아. 여러 충격 중에서 특히 벽돌 같은 거 충격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벽돌을 아주 촘촘하게 잘 쌓아서 집을 만들잖아. 그러니까 뭐가 못 들어가냐면 쥐라든가 뱀이라든가 얘네들이 못 들어오잖아. 근데 우리 흙으로 만드니까 어때? 시간 지나면 이게 갈라지잖아. 좀 구멍도 생기니까 쥐, 뱀 이래들이 막 집안에 막 들어오고 옛날에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벽돌을 이렇게 촘촘하게 쌓아서 그리고 건물이 저작거리가 너무 길 양쪽에 막 상점 같은 게 굉장히 많고 각종 수많은 인종들이 막 여기서 올려서 장사하고 이런 걸 보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 거지. 조선이 굉장히 되게 폐쇄적이잖아. 근데 여기는 생기가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상업도 발달하고 그래서 우리 조선도 빨리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게 박지원이죠. 외워야 됩니다. 자, 신분제 당연히 비판할 수밖에 없죠. 양반전, 호질. 그래서 양반 문벌제도의 비생산성을 비판하고 농, 상, 공의 이치를 포함하는 사회학문을 실학이라고 명명합니다. 허생전을 통해 북벌의 무마함을 비판하죠. 자, 호질리과 허생전은 어디 있냐면 열하일기에 있어요. 호질리과 허생전은 열하일기에 있고요. 양반전은요, 써두세요. 방경각 외전. 여기 이제 단편들 모아놓은 거거든요. 여기. 요것도 누가 쓴 거라는 거 알아야 돼? 박지원이에요. 방경각 외전. 여기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양반전은요. 알죠? 양반에 사고 파는 거잖아요. 양반. 자, 농업에서 관웅서초의 부록으로 첨부한. 기억나죠? 기억나죠? 뭐 기억나야 돼? 열하일기를 정조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 폐관 소품체라고 엄청나게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반성문 지올리라고 했잖아. 그래서 순정한 고문체로 반성문 지올리라고 했다고요. 박지원이 버티다가 자존심이 있으니까 버티다가 1799년 정조 죽기 직전이지 써서 올립니다. 그 관웅서초의 부록으로 첨부한 한민명전의에서 토지 소유의 무슨 선? 상한선을 정한 한전. 농업 생산력의 진흥. 지주제는 인정. 자, 중요한 말 여기서 상한선을 주장한 뭐라고요? 한전론. 이게 이승만 정부의 농지 개혁에 영향을 끼쳤다. 상고급진흥. 열알개 사회 간접자본 확충해서 수레, 선박 이용을 역설하고 화폐 유통의 필요성, 상고급진흥 등 유통경제론을 전개합니다. 근데 이건 사실 어때요? 수레, 선박 이용하자 이런 거 누구랑 공통점이야? 박재가와 공통점이 구별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뭐야? 열하일기, 양반전, 허생전 이런 거 나오는 겁니다. 또 하나 한전론. 요거 시험에 잘 나올 수밖에 없겠죠. 특히 열하일기는요. 완성본이 나오기 전에요.
완성본이 나오기 전에 그 해적판이 9종류나 나왔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인기가 많아서 워낙 재밌으니까. 요즘 말로 뭔지 아세요? 정식 음반 발매되기 전에 해적판이 나와가지고 음원이 막 이렇게 B2B 사이트에 막 돌아다니는 거랑 똑같아요. 그 정도로 인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인강도 마찬가지죠. 임정훈 인강은 소위 말하는 둠강으로 판매되지 않습니다. 어둠의 강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돈 안 내고 그 막 유통되는 강의들 있잖아요. 근데 그 강의들 보면 어때요? 좀 유명한 선생님들 강의잖아. 임정훈 강의는 그런 게 없어요. 왜? 안 팔리니까. 유튜브에 올려드립시다, 친절하게. 예. 박제가 봅니다. 1750년생, 1805년에 죽습니다. 북학파. 서울의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나죠. 서자, 서울이죠. 체제공을 수행하여, 기억나죠? 체제공 뭐라 그랬어? 남인이라고 했더니 기억나죠? 그죠? 시내 통공할 때 나옵니다. 청나라 사행 후에 북학의를 저술했고, 이 사람 청나라 4번 다 왔다 갔다 하거든. 청의 문물도 유정합니다. 이동무, 유득국, 서희순관계, 서울도와 규장각이요. 규장각 뭐라고요? 검서관. 외우셔야 되죠? 사업용, 소비가 생산을 촉진신다는 경제논리, 우물에 비유한다. 여공도 비단옷을 입어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박제관이 이거야. 박제관은 전통적으로 시험 나오는 게 이거야. 재물을 뭐에 비유한다? 샘물에 비유한다. 우물에 비유한다. 퍼슬스로 가득 차고 이용하지 않으면 말라버린다. 뭐를 창조하자? 유효, 수요를 창출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죠? 기존의 전통적인 성리학, 유학에서는 뭘 강조합니까? 절약을 강조하죠. 근데 이미 18세기 중엽이잖아. 봐. 1750년에 태어나잖아. 그럼 뭐 영조 중엽이고 이 사람은 주로 정조 때 활동했겠지. 말씀드렸잖아. 이미 어때요? 자급자족 경제가 아니야. 서울에는 이미 어때요? 광작으로 인해 가지고 청계천에 사람들이 개떼처럼 빈민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다고. 여기서 어떡하니? 이 사람들 어떡한다고요? 날품팔이 이런 걸로 살고 있단 말이야. 이미 수고업도 번성하고 막 이런 상황이야.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자급자족 이루고 절약, 결약해버리면 어떡한다고요? 아무도 살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미 도시화가 진전되었기 때문에 소비를 해야지 경제가 돌아간다. 이게 경제학자라고 하는 놈들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거야. 하나는 공급이 수요를 창출한다. 이게 세이 같은 놈이야. 세이. 비누가 아니고 세이라는 사람이 생산하는 만큼 팔린다 그랬어. 봐봐. 오래된 형들은 세이가 뭔지 알잖아. 요새도 세이라는 비누 나오나요? 옛날에 비누가 세이라는 비누가 있었어요. 모르셔도 됩니다. 진짜로 경제학자 이름이 세이야. 몰라도 돼. 반면에 뭘 창출할 케인즈 같은 형들은 뭐라고요? 케인즈 같은 형들은 뭐라고? 유효 수요를 창출해야 된다. 알잖아. 대공황이 닥쳤잖아.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쓸 돈이 없어 경제가 망하는 거잖아. 어떻게 하자고요? 정부가 뭐 한다? 선제적으로 뭐 하자? 질르자는 거지. 아무나 불러다가 어때? 일 시키고 뭐 하는 거야? 일당을 주는 거지. 그래야지. 일당을 받아야지 뭐 한다? 물건을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유효 수요를 창출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뭘 강조한다? 소비를 강조한다. 그러니까 미국 케인즈는 대공황을 직접 겪은 다음에 이런 주장을 했잖아. 근데 우리 박제가 어때요? 대공황 일어나기 훨씬 전에도 이런 주장을 했다. 조선판 케인즈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큼 어때요? 박제가 뛰어나다는 측면도 없잖아 있겠지만 뭐야? 그만큼 조선 후기에 이만큼 어때요? 도시화가 됐다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외웁니다. 무조건 이거 나옵니다. 소비가 생산을 촉진한다. 재물은 샘물이다. 또 하나 술의 선박의 이용과 벽돌 제작으로 술의 선박의 이용 똑같잖아. 벽돌 뭐 이것도 어때요? 스승 지원 주장하고 똑같잖아. 청나라 가보면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다니까. 무역론, 부국강병책으로 국제교역을 제시하고 동남아, 서양과 개국 통상을 주장합니다. 서양 기술자 초대, 요건 중요합니다.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하나 더 외워야 돼. 써놔. 무역선을 파견하여 무역선을 파견해서 국제무역 참여를 주장합니다. 여기 서울시에서 기출문제 선지로 나왔습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써주세요. 무역선을 파견해서 국제무역에 직접 참여해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 누구라고요? 박제가입니다. 자, 가장 전통적으로 잘 나오는 건 소비권장. 비유하건대 재물은 대체로 샘과 이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기출선지로는 이게 중요한 거니까 외워두셔야 합니다. 오른쪽에 북학이 정리되어 있고요. 밑에 정리해놨으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을 괴롭히는 이제 역사서 나왔어요. 공부에는 순서가 있는 거야.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공부에 순서가 있다고. 다른 역사서 다 공부했어. 조선후기에. 동사 강목을 안 했다. 미친 짓이야. 그건 공부는 안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에요. 자, 다 필요 없습니다. 원탑으로 한 문제 나오면 뭐 나온다고요? 동사 강목 나옵니다. 제가 장담하죠. 자, 이게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거 말고 이제 좀 중요한 것들이 있죠. 동사 강목 말고도. 뭐 어떤 거 있습니까? 연려실 기술이라든가 동사와 발해고 그리고 19세기에 뭐야? 회동 역사. 요 5개의 역사서가 가장 빈출되는 역사서입니다. 하지만 이 5개를 모르면 제가 장담하죠. 공무원 못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문제 나오면 우리 경쟁자들은 다 맞춥니다. 다시 말해서 합격자들은 다 맞춘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거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외워야 될 게 주요 역사책 휘찬 여사라든가 여사 제가 이런 책들이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자, 먼저 17세기 보겠습니다. 동사 찬요입니다. 오운. 어디서 많이 보던 사람인데? 우리 학원에 오훈은 아니야. 오운이잖아. 그지? 왠지 키가 작을 것 같긴 한데. 선조입니다. 기전체고요. 외란중 곽저휘와의 의병활동. 우리 오운 선생님 비슷하네? 해병대 나왔잖아. 그지? 그래서 오운 선생님 해병대 간 이유는 간단하다 그랬잖아. 제주도 출신이어서 해병대를 간 거야. 제주 남자들은 무조건 해병대를 지원합니다. 왠지 아세요? 4.3 사건 때요. 그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서 우리 제주 사람들이 빨갱이가 아니다. 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다 해병대를 갑니다. 오은쌤이 해병대 갈 수 있는 키가 아니잖아, 생각해봐. 편하긴 했을 거야, 그지? 목봉체 이런 거 할 때 얼마나 편했겠어. 팔이 안 닿으니까. 해병대 보면 또 하는 게 뭐 있어? 왜 보트 이렇게 메고 막 달리고 하잖아. 얼마나 편했겠어. 그냥 달리기만 하면 되잖아. 이게 뭐 닿아야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힘들었다고 저한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분한테 막 굉장히 자랑스럽게 막 얘기할지 모르는데. 근데 저 오전 되게 난 마음에 드는 것 중에 하나가 해병대 반지를 안 끼고 다니잖아. 끼고 다니나요? 안 끼고 다니던데? 결혼 반지만 끼고 다녀요? 그건 안 끼고 다니면 죽으니까 그런 거 아닐까. 그러면 생명 연장용일 거고요. 해병대는 꼭 해병대 반지 끼고 다니잖아. 그래서 그게 피하 식별용이거든. 처음 보는 사람들이 반지를 딱 보고 물어. 몇 기십니까? 이렇게 묻는다고. 그래서 몇 기입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무조건 반말이야. 선배가 나이를 안 물어. 몇 기만 물어. 그래서 기수가 높으면 무조건 선배야. 말을 딱 까는 거야. 전 그런 거 여러 번 봐서 알바하면서. 옛날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요새는 좀 내가 알바를 안 해서 못 보는데. 아 진짜로 내가 포항에서 우리 엄마가 식당을 했었거든. 포항이 그 해병대가 있잖아. 그래서 휴가 나갔을 때 이제 뭐 군복 입고 하지만 사복으로 나오는 사람들 있단 말이야. 그래서 딱 보고는 우리 식당에서 서로 다른 테이블에서 밥을 먹다가 반지를 딱 보는 순간 먼저 물어. 대부분 지가 선배라고 믿는 사람이 묻겠지. 그래가지고 물어가지고 딱 맡긴다 그러면 막 인사하잖아. 그 다음부터 합석이야. 무조건 같이 밥을 먹고 밥값은 선배가 내는 거야. 그게 해병대의 불문율이더라고요. 근데 오은생은 이걸 안 끼고 다니더라고요. 그래서 난 그런 거 티내는 사람 정말 싫거든요. 그거 제일 잘하는 학교가 일반 대학교 중에는 고대입니다. 하원 생활 해보면 압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출신들은요. 서울대나 뭐 연대 출신들은요. 그런 거 잘 안 합니다. 서울대들은 더 그런 거 안 합니다. 서로 지잘난 맛에 살기 때문에 뭐 위아더 원 이런 개념 자체가 없어요. 고대요. 고대는 딱 모이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학번 묻습니다. 학번 딱 물은 다음에는 학번이 같으면 왜 학번이 같더라도 3수, 4수에서 올 수도 있잖아. 군대 갔다 와서 1수야. 다 필요 없습니다. 니는 학번이 같으니까 친구야. 동기야. 막 이런 것들 선배가 서로 말을 놓게 합니다. 서로 무조건. 그리고 한 학번이나 높으면 무조건 형이라고 불러야 돼요. 다른 학교는 그러지 않거든.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이제 나이가 더 많고 존중해야 되는데 고대는 그런 게 없어요. 정말 무서운 학교입니다. 그래서 고대 해병대 아시죠? 우리나라 3대 조직이 고대, 해병대, 그리고 호남 향후회입니다. 그래서요, 혹시 나중에 남자친구나 결혼할 친구가 호남 출신의 고대와 해병대를 나왔다. 그러면 빨리 헤어져요. 편집해주세요. 왜냐면 너보다 우선순위가 3개나 있는 거야. 너보다 우선순위가 3개나 있다고. 대학교, 해병대, 향후회. 넌 아무리 높아봐야 4순위야.
갑자기 오은 디스가 됐네. 근데 오은생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은생은 절대 그렇지 않고, 예. 그 반지의 주인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예. 제가 여러 번 목격했고요. 제가 그분에게 지어준 별칭이 있어요. 천사님이야, 천사님. 정말 내 눈에는 날개가 보여, 그분이. 나는 몇 번 직접 뵀을 거 아니야.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산다니까. 같은 6단지에 살아. 같은 울타리에 살아. 건물 몇 개 차이야. 그래서 보고 같이 밥도 먹고 애들하고도 같이 그 집 아들하고도 저도 친해요. 그래서 같이 그 집 아들이 운동 광이 아빠 닮아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계속 운동만 하거든요. 그래서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고 그래서 가끔 아파트 단지에서 보고 있으면 쟤구나. 잘생겼어. 얼굴이 까매서 그렇지. 왜냐면 맨날 놀이기만 축구만 야구만 하니까 얼굴이 까매지. 안 나온다. 아깝다. 오은 별로 잘 안 나옵니다. 동사, 찬유. 기전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것부터 외우는 사람 죽습니다. 안 된다고요? 내가 아는 분이야. 이거 중요하겠지. 아니라고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휘찬 여사입니다. 휘찬 여사. 자, 제목을 잘 보자. 휘는 뭘까? 휘. 빛날 휘. 이거는 일필휘지 할 때 휘자예요. 저희는 일필휘지가 뭐야? 붓을 한 번도 떼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요? 끝까지 써내려가는 걸 일필휘지라고 하잖아. 아니에요? 한 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쓰는 걸 일필휘지라고 해요. 보통 명필들이 왜 일필휘지 이러잖아. 휘찬이야. 뻥이지. 한 번도 붓을 떼지 않고 편찬했다고요. 뻥쟁이야, 뻥쟁이. 여사는 뭘까? 설마 김여사? 아니지. 극한직업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지난주 우리 애기들하고 가서 극한직업이라는 영화를 봤거든요. 재밌어요. 15세인데 우리 막내도 가서 봤어요. 막내 11살인데요. 괜찮겠니? 아빠 괜찮아. 나도 알 거 다 알아. 이러면서. 그리고 옆에 언니를 앉혔죠. 혹시 부적절한 장면이 나오면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라. 이러고 이제 자체 모자이크를 해라. 이러고 가서 봤는데 재밌습니다. 제가 볼 때 그 천만 찍을 것 같아요. 이번 설에 볼 영화가 없어. 봐봐. 그거 되게 재밌어요. 완전 마감이었어. 우리가 거의 맨 앞자리에 봤어. 그 정도로 재밌어요. 공부하다 웃고 싶으면 한번 볼만합니다.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거기 김여사 나오거든요. 아닌데요. 자, 여는 뭘까? 고구려. 그럼 붓을 한 번도 떼지 않고 고구려 역사를 한 반에 정리했다. 이게 휘찬 여사. 홍영, 남인입니다. 인조 때입니다. 기전체이고요. 봐봐. 고려시대 역사의 대표적인 작품 고려사겠지. 기억나세요? 고려사? 주여. 세종대왕 때 편찬을 시작했다가 문종 때 완성되죠. 무슨 책? 기전체인데 본기는 있다 없다? 없다. 세가, 열전, 지, 표로 구성되어 있다. 기억나죠? 그죠? 신우와 신창은 세가가 아니라 뭐다? 열전에 수록해내서 성리학적 무슨 논을 살리면서도 명분론도 있지만 조나 종 이런 걸 그대로 어때요? 고려시대 쓰던 걸 그대로 어때요? 쓴다. 그래서 자주적 입장도 살리고 명분론도 살리는 절충적인 거. 외우셔야 됩니다. 얘기했잖아. 15세기 역사책은 고려사 아니면 뭐 나온다 그랬어?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편찬한 최초의 관찬통사 동국, 통감. 다시 소리 눈빛 봐봐 흔들린다. 다시 15세기에서 딱 나오는 거 뭐라고? 고려사 아니면 뭐라고요? 동국, 통감이라고. 무조건 15세기에서 제일 중요한 건 고려사와 동국, 통감이라고. 딴 거부터 공부하는 게 아니라 순서가 있다 그랬어. 자, 휘찬 여사, 고려사를 간략하게 줄여서 붓을 한 번도 안 떼고 해야 되니까 길게는 못 쓰겠지. 줄여서 세가, 지, 열전 똑같잖아. 본기 없고 세가, 지, 열전이야. 근데 특징이 있어. 왜 이부전? 왜는 뭐야? 바깥이라는 뜻이잖아. 이는 뭐라고? 오랑캐야. 바깥 오랑캐에 관련된 역사 이거야. 그래서 거란, 여진, 일본전 이런 게 있다는 게 특징이야. 혹시 동국통감 기억나요? 동국통감 뭐야?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쓰는데 외기가 있었지. 외기. 그 다음 뭐라고요? 삼국기. 삼국시대 이제는 외기에 두잖아. 삼국기. 또 신라기. 그리고 뭐라고? 고려기. 삼국기. 신라기는 뭐라고? 신라기는 통일신라를 말한 거고. 그 다음 뭐야? 고려기. 그리고 뭐라고요? 외기라고 해서 고조선부터는 외기. 이게 뭐라고요? 동국통감이야. 외워야 돼.
거기 밑줄 해놨지, 별표 해놨지. 누가 했을까 도대체. 신기하다니까 책을 펴보면 밑줄도 하고 중요하다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형광펜도 칠해놓고 중요하다고 별짓을 다 해놨어. 한 달이 안 된 것 같은데 근데 지금 보면 어때요? 정말 신기하죠? 예. 해리성 인격장애야?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어? 그러면 안 된다. 자, 중요한 거 남인이잖아. 영남 남인의 추앙을 받은 역사서고요. 왕권 강화와 붕당 정치의 폐단을 비판한다 그랬습니다. 자, 휘찬 여사는 인조 때입니다. 인조 때 권력 잡은 게 누구야? 서인들이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붕당 정치 폐단을 비판하고 이 사람은 남인이라니까. 남인이니까 당연히 뭐야? 왕권 강화지. 뻔한 거 아니야? 자, 기자에서 마한 신라를 정통 국가로 내세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동국통감 제강. 이거 봐봐. 이 사람 봐봐. 15세기 가장 중요한 역사책이 두 개를 했잖아. 고려사가 있고 뭐야? 동국통감이 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거 동국통감은 뭐야? 제강이야. 제강은 뭐야? 강자가 들어갔지. 무슨 체야? 강목체. 동국통감을 주자의 강목법으로 고쳐서 쓴 겁니다. 잘 들으세요. 조선의 역사서는요. 둘 중 하나야. 서술체제가. 기전체. 아니 뭐라고요? 강목체. 강목체는 되게 외우기가 쉬워. 이 뭐야? 강자 들어가지. 강자나 강목이 들어가잖아. 그게 무슨 체야? 강력, 강목체. 제강이라든가 동사회 강이라든가 동사 강목이라든가 이 강자가 들어가면 뭐라고요? 강목체. 명심해야 돼요. 하나 더. 강목체는 기본적으로 뭘까요?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역사서예요. 강목체는. 왜 그렇지? 강목체는 기본 편년체인데 강목체는 어떻게 쓰는 거라고? 강과 목으로 나눠 쓰는 거지. 중요한 건 큰 글씨 강으로 쭉 쓰는 거고 세부적인 건 작은 글씨 목으로 쓰는 거지. 근데 뭐가 중요하고 뭐가 안 중요한가 하는 건 기준이 뭐라고요?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해서. 그 기준이 그거란 얘기야. 그래서 강목체는 뭐라고?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동사 강목도 기본적으로 뭐라고요?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역사서야. 이거 누가 썼어? 안정복이 썼지. 내가 얘기했잖아. 안정복은 이중환, 성호의 수제자급이 되는데 이 사람은 성리학자리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해서 쓰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보기에 천주교는 천주학은 서학은 뭐야? 이단이지.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게 뭐야? 천학고라든가 천학문답을 써가지고 못한다 그랬어. 천주교를 인정한다, 비판한다. 비판한다 그랬잖아. 오해하면 안 돼? 이 사람은 되게 어때요? 보수적인 사람이야. 남인 중에서. 안정복은. 그래서 우리가 흔히 성호 좌파, 성호 우파 이렇게 나누는데 외우지 말고 성호 좌파 쪽이 이제 정약용 라인이야. 이쪽을 인정하는 서학, 천주교 쪽을 인정하는 이쪽이고 우파 쪽은 굉장히 보수적인 세력이야. 이렇게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번 얘기하는데 이들도 우리가 실학자로 이름 붙였지만 기본적으로 무슨 학자라고요? 성리학자, 유학자, 성리학자라니까. 그 중에서 보수적인 계열이야. 그래서 강목체는 뭐라고요? 기본적으로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해서 쓰는 거 맞아. 하지만 안정복의 동사 강목은 연구 방식에서 기본 철학은 그렇지만 고증사학이 뭐라고요? 실제로 뭐 한다? 증거를 찾아본다, 탐구한다 이거지. 그런 특징이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리니까 시험에 잘 나오는 겁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동국통감 제강 무슨 체다? 강목체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홍해화는 남인이라는 거. 그래서 고려사를 줄여서 한 게 휘찬 여사고 동국통감을 그러니까 다른 책을 줄이거나 뭐 하지 않잖아. 15세기 가장 중요한 역사서를 다시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허목의 동사입니다. 허목도 남이야. 자, 동사는 두 개가 있어. 이때 말하는 동사는 이거 허목의 동사가 아니야. 이종휘의 동사야.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종휘의 동사고 허목도 동사를 썼는데 뒤에 무슨 글자가 달라? 사자가 달라. 요건 역사사자고 요건 뭐라고요? 일사자잖아. 한자를 봐봐. 허목은 남인이라는 거 알죠? 남인은 두 허씨와 두 윤씨가 있다고 얘기했어. 두 헌씨가 허목과 허적이었고 두 허씨가 두 윤씨는 윤선도와 윤유라 그랬던 경나도 그죠? 공통점 다 송실한테 깨지죠.
자, 이것도 기전체입니다. 자, 강자 안 들어가면 무슨 체라고 보면 돼? 기전체. 북벌과 동당정치의 폐단을 비판하고요. 이 사람은 이때는 현종 때니까 아직은 2차 해성 정인이니까 서인이 권력 잡을 때고 단군에서 삼국까지 저술합니다. 단군 정통을 주장하게 됐습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사제가입니다. 왜냐하면 17세기에 남인 쪽에서 휘찬 여사가 있다면 17세기에 서인 쪽의 대표적인 역사서가 뭐라고요? 여사제가입니다. 자, 여사는 또 뭐라고요? 고려사겠지. 고려사를 무슨 채로 쓴 거야? 강목체로 쓴 겁니다. 여사제가. 유계는 송시열급의 서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서인의 송시열, 송중길, 유계 등 독수리 오형제가 있었어요. 그 독수리 오형주 중에 하나가 바로 유계입니다. 강자들에서 강목체죠. 고려사, 이때 말하는 여사는 고려사지 강목체로 간략하게 정리한 겁니다. 아까 휘찬 여사는 뭐였어? 기전체로 간략하게 정리한 거지. 이거 뭐야? 강목체로 간략하게 정리한 거고요. 서인의 입장에서 북벌을 지지하고요. 재상정치 강조하고요. 노론이 가장 중요시하는 역사서. 이제 뭔 말인지 알겠죠? 다시. 여기는 뭐라고 했어? 휘찬 여사는 뭐라고요? 홍여하고 여기 뭐라고요? 남인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쪽은 무슨 권을 강화한다? 왕권 강화하고 북벌을 인정한다, 비판한다 라고 한다면 이쪽 표는 뭐라고요? 유계. 얘는 뭐라고요? 서인이지. 무슨 권을 강화한다고요? 재상중심 정치를 강조했고 또 뭐야? 그렇지. 여기서 뭐라고 했어? 까먹었어. 재상 정치를 강조했고 북벌을 만다 지지했고.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정도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17세기고요. 자,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어디 나온다? 18세기. 자, 동국 역대 총목글에서 홍만종, 소론계인데요. 편년체. 강목법이 감됐다고 하는데 단군에서 조선까지 서술했고 단군 정통론을 강조한다. 단군을 정통국가의 시발로 본다. 욕한 거 아니에요. 처음 출발이라는 뜻입니다. 아시죠? 우리나라 최초의 택시가 시발 택시예요. 진짜입니다. 욕하는 거 아니고요. 동사회강은요. 임상덕이 내산 소론계고요. 강목체, 강자 들어갔잖아. 삼국시대 또 고려시대 역사를 서술하는데 마한을 정통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그래서 삼국을 무통으로 주장하는데, 삼국을 무통으로 주장하는 게 나중에 이제 안정복의 동사강목에 영향을 줍니다. 유계 여사제강을 계승했고, 뭐 어쩌고저쩌고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얘들은 제목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동사강목, 별표 7억 개. 달달달 외웁니다. 단 한 글자도 빼릴 게 없어요. 첫 번째, 안정복. 남인이다. 언제? 정조. 당연히 강목체다. 책 제목에 들어갔으니까 고맙지.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강목체 얘기했잖아. 고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를 편년체로 최초의 관찬사서. 이거 뭐라고 했어? 동국 통감이라는. 고조선부터 고려 말이야. 근데 뭐라고요? 강목체. 뭐라고? 동사강목이고 단군 신화는 기록하지 않았으나 고조선은 역사로 기록합니다. 기본적으로 얘기했죠. 성리학적 명분론에 입각한 역사서다. 외워야 됩니다. 두 번째, 중국 중심의 역사관에서 탈피하여 우리 역사의 정통론을 주장합니다. 우리 역사의 뭐야? 정통론. 단군에서 정통은 기자로, 기자에서 마한으로. 하지만 삼국은 정통이 없는 거야. 고려백제 신라는 무통이야. 그랬다가 통일이 신라가 통일해 통일신라. 그리고 고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정통론을 체계를 완벽하게 세운 거야. 그래서 단군에서 기자에서 왜 마한으로 오지? 위만은 아닌 거지. 위만은 뭐로 보는 거야? 쿠데타 찬탈자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알잖아. 우리가 원래 단군에서 시작하는데 BC 12세기쯤에 기자가 왔다며. 기자 동네설이잖아. 그럼 우리가 그 준왕이라고 알고 있지만 얘네들이 보기엔 뭐라고? 얘는 성이 기시였다는 거야. 그래서 뭐야? 기준이었다는 거지. 이름 좀 이상하지? 기준? 뭐 이런 군대 가야 될 거잖아. 기준 말고. 근데 그 기준이가 깨진 거지. 누구한테? 위만에게. 그 위만은 쿠데타 세력이니까 정통이 아니란 얘기 아니야 지금.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마한으로 왔고 삼국은 고려백제 신라는 전부 다 어느 것도 정통으로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삼국은 무통이고 통일은 통일신라가 했다. 그 다음에 고려까지가 이렇게 정통론의 체계를 쫙 세운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요? 우리 역사에 무슨 논을 강조한다? 정통론.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증사학의 토대를 말한다. 기존의 역사가 신라 위주의 자료에 근거했음을 비판한다. 고증사학의 토대를 말한다. 그러니까 고증학은 내가 얘기했잖아. 고증학은 학문하는 방법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지만 그게 잘못된 거라고 얘기했지.
안 했나? 했잖아. 손자병법에 어디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나온 데가 없어. 뭐라고 나와 있어? 백전불태라고 나와 있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김종국과 만나서 싸우는 거야. 나는 김종국을 알아. 허벅지, 뭐 근육 알아. 나는 나를 알아. 자, 내가 싸우면 이기니? 이기는 게 아니, 못 이겨, 못 이기지. 못 이겨. 나는 내가 나를 알고 내가 김종국을 알면 어떻게 한다? 불태는 뭐냐면 싸움을 피해야 된다는 거야. 싸움을 피해야 위태롭지 않다. 이게 손자병법에 나와 있는 원문이야. 근데 누군가가 이걸 잘못 옮긴 거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잘못 옮겼는데 이게 어때요? 손자병법 읽어본 사람이 많겠어? 안 읽어본 사람이 많겠어? 대부분 다 안 읽어봤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데 어디서 들어보니 그럴듯하지 않니? 그게 널리 퍼져버린 거야. 그래서 뭐 하는 거야? 이게 정말로 거기에 있는지 따져보는 거야. 이게 무슨 학이야? 고증학이야. 고찰해서 증명한다. 이게 고증학이라고. 실제로 그린지 아닌지. 자, 이게 왜 중요한지? 이게 근대 학문의 방법론이잖아. 증거를 따져보는 거. 다음 페이지 보세요. 조선후기의 역사 인식에서 두 번째 사료 동사 강목 보세요. 삼국사에서 신라를 으뜸으로 한 것은 신라가 가장 먼저 건국되었고 뒤에 고려와 백제를 통합하였으며 고려는 신라를 계승하였으며 편찬한 것이 모두 신라의 남은 문적을 근거로 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편찬한 내용이 신라에 대해서는 약간 자세하게 백제에 대해서는 겨우 세대만 기록했을 뿐 없는 것이 많다. 고려의 강대함과 현저함은 백제에 비할 바가 아니면 신라가 차지한 땅의 일부는 남쪽에 불과할 뿐이다. 그러므로 김씨가 신라사에 쓰여진 고려 땅을 근거로 했을 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건 철저하게 뭐라고요? 신라 중심이다. 남아있는 기록 자체가 신라가 최후의 승리했기 때문에 신라 중심의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 그런지 아닌지는 뭐 해봐야 된다? 따져보아야 한다. 이게 어떤 성격이야? 실증적.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합니다. 하나 더. 안정복은요. 신우신창론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아니 어떻게 왕의 은밀한 사생활까지 알 수 없는 부분인데 신돈의 자식이다 라는 걸 그건 증명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믿을 수 없는 사실 아니냐 라고 회의론적으로 의문을 제시한 것도 누구야? 안정복입니다. 이런 게 뭐라고요? 기존에 근데 조선시대 사대부 중에서 신우신창을 부정하는 사람 거의 없었을 거 아니야. 당연히 뭐야? 신우신창이지. 그래야 고려왕조의 정통성이 부정되는 거니까. 근데 어때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고증학을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로 그랬는지 따져보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고증사학의 토대를 마련했다 라고 평가받는 부분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동사 강목은 본문에 있는 거 한 글자도 빼먹지 말고 다 외우시고요. 왼쪽 사료도 제가 정리해놨어요.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열조통기, 안정복이 쓴 책입니다. 다 정조 때 쓴 거죠. 안정복이 주로 활동하는 정조니까. 동사 강목도 정조 외우셔야 돼. 열조통기. 조선시대 역사 서술한 겁니다. 이건 안정복이 쓴 거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중요한 것도 발해고, 유득공. 유득공이니까 규정과 검소한 정조 기전체입니다. 최초로 발해사만을 다루고요. 남북국 첫 언급 외우셔야 됩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불완전한 것으로 규정하고 남의 신라와 북어의 발해를 병립시켜 남북국 시대할 걸 제안합니다. 고대사의 시야를 만주와 연해주 지역까지 확대합니다. 자, 봅니다. 발해고, 유득공. 그 다음에 동사 이종이 소론입니다. 요거 연대가 잘못돼서 순조 X입니다. 순조 아닙니다. 이 사람이 1797년에 죽었는데 뭐 정조 때 죽었다고. 그러니까 1780년대 무렵에 편찬돼서 정확히 언제 편찬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정조 때 편찬돼요. 정조. 자, 뭐라고요? 기전체입니다. 본기, 세가, 열전, 표, 지 다 있습니다. 최초로 단군조선을 뭐로 쓴다? 본기로 씁니다. 중요합니다. 단군, 기자, 위만. 여기 위만이 들어가잖아. 사만까지를 본기로 서술합니다. 고구려를 중시하여 반도 중심의 협소한 사관을 극복하려고 했죠. 고구려는 단군의 혈통과 기자의 문화를 동시에 계승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주 수복을 희구한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기출문제 선지입니다. 만주 수복을 희구한다는 말이 뭐야? 아주 간절하게 바란다. 이걸 희구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세요. 이종희 소론. 혹시 기억나요? 소론과 노론의 차이점. 소론의 특징이 뭐였어? 자, 북방 괴척에 관심이 많은 건 노론이었어요. 소론이었어. 대의 명분 강조한다. 이거 뭐야? 노론이었지. 근데 북방 괴척에 관심이 많다. 이거 누구였어? 소론이었어. 이게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 돼. 자, 명나라가 어떻게 했어? 망했지. 1644년. 그럼 이 명나라가 결국 뭐였어? 중화였잖아.
이 중화의 전통이 어디로 왔다고요? 조선으로 온 거지. 그럼 우리 조선이 그 전까지는 뭐야? 작은 중화, 소중화였다가 이제 소자 딱지를 떼는 거지. 조선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중화가 되는 거잖아. 그 증거물 기억나세요? 화양동 서울에 뭐 한다 그랬어? 만동묘 세운다 그랬던 기억나잖아. 1703년에. 그러자 조선 왕실도 짜증이 나서 창덕궁이 뭐야? 대부담 만다 그랬던 기억나잖아. 어쨌거나 이 조선이 중화가 됐단 말이야. 그러면 조선 사람들은 여기가 중화한 거잖아. 그런데 봐봐요. 그럼 여기는 뭐야? 여기는 뭐야? 청나라의 발상지가 여기잖아. 그럼 여기 만주 청나라의 땅이니까 여기는 뭐라고요? 오랑캐의 땅인 거지. 그러니까 이쪽에 관심이 없는 거야. 누구는? 노론들은. 반면에 소론들은 어때요? 성리학 이해 탄력적이라고 했잖아. 소론들은 뭐에 관심이 많다고? 요 북방 계층에 관심이 많다고. 그래서 노론은 여기가 중화이기 때문에 여기만 관심을 가질 뿐 이 동네는 관심이 없다고. 근데 노론과 약간 결이 다른 소론들은 뭐라고요? 북방 계층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론계 누구라고요? 이종희. 소론계이기 때문에 뭐야? 이쪽 편, 이 만주 지역을 차지하고 있던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야? 고구려지. 그 고구려 역사를 정리한 게 뭐라고요? 동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북방 계층에 관심이 많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전통은 나중에 또 이어집니다. 어디로 갈까요? 우리 근현대사 아직 안 했는데 박은식 선생님이요 쓴 책 중에 몽견금태조전이라는 게 있어요. 몽견이 뭐겠어? 꿈에 봤다는 얘기야. 금나라 태조. 금태조. 누라치를 꿈속에 만났다는 얘기야. 왜 그 역사를 쓰겠어요? 우리나라 역사와 통한다 라는 의미에 쓰는 거야. 왜? 이 동네에 관심이 있었던 거야. 박은식도 뭐라 그랬어? 기억나? 양묘학자고 양묘학은 한 집안의 가문, 가학의 형태 뭐? 소론. 기억나죠? 그죠? 그쪽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워야 돼. 이종희는 소론 계통이고 무슨 계통이 어디에 관심이 많았다? 북방 계책에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고구려를 중시해서 한반도 중심에 협소한 사관 극복하려고 노력했고 고구려는 당군의 혈통과 기자의 문화를 동시에 계승했다. 만주 수목을 희구했다. 이게 오랑캐 땅이 아니란 얘기야. 우리 땅이란 얘기야. 노론들은 만주족이 오랑캐 땅이라 관심이 없었고 그 차이를 알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연료실 기술은 이근여호가 연료실이라고 얘기했죠. 이것도 순조가 아니야. 오타야, 오타. 1797년쯤에 나왔다라고 하는데 이것도 정확하진 않아. 정확히 말하면 1776년 이전에 일단 편찬돼. 왜냐면 요 책 표지에 아버지가 이렇게 써주거든. 근데 아버지가 1776년에 돌아가셨어. 이광사 씨가. 그러니까 그 전에 일단은 완성되었는데 그 뒤에 이제 간행이 되는 거거든요. 요 무렵, 영조 무렵입니다. 영조 무렵에 나왔을 거다. 이근익은 이광사의 아들이라고 했잖아. 이광사는 기억나요? 글씨 잘 쓴다고 했잖아. 뭐 원교체, 동국진체. 기사본말치죠. 400여 종의 자료를 첨부해서 조선의 정치, 문화사 서술합니다. 야사 중심이야. 자, 다시 어디 거라고요? 조선시대. 조선시대에만 쓰는 거야. 고조선도 고려말 틀리는 거야. 조선시대 정치와 문화. 경제사회는 없어. 정치와 문화. 주로 야사. 얘기했잖아. 우리 실록이 안 나오고 왜 그 기억나요? 유학 뭐 숙종 때 기름칠한 천마 이거 실록에는 안 나온다 그랬잖아. 이게 나오는 게 연려실기술이라든가 당의 통략 이런 데서 나오거든. 또 하나 함흥차사 이야기 이런 것도 있잖아. 이성계가 막 죽였다는 거 이런 것도 실록에는 안 나온다니까 어디에 다 나온다고요? 연려실 기술에 나온다. 우리가 아는 야사의 대부분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 보면 맹꽁이 서당 같은 만화 있어요. 거의 대부분 연려실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실증적임의 객관적인 방법으로 정리한다. 양묘학적 입장에서 얘기했잖아. 얘들이 뭐라고요? 강화파라고. 강화파, 소론, 강화파, 그죠? 연려실. 기사본말 제4건을 아주 간략하게 씁니다. 그 아래 여러 사서에서 발췌한 관련 자료를 열간 후에 끝에 출처를 밝히는 거죠. 저자의 견해는 없어요. 이게 연려실 기술, 기사본말체 특징입니다.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19세기는 뭐라고요? 해동역사 한치윤입니다. 순조 때 기전체입니다. 고조선부터 고려말까지 역사는 기전체입니다. 540여 종의 중국과 일본 자료. 중국 자료 520여 종, 일본 자료 20여 종을 수집해서 정리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거 배우십니다. 해동역사. 문제는 뭐냐면 오타까지 그대로 비끼고 있다는 게 한계점이긴 합니다. 세기가 뭐야? 본기와 세가에 해당합니다. 여기는 좋지. 세가 할 때 세자겠지. 본기 할 때 기자겠지. 그래서 뭐야? 세기라고 했어요. 세기와 지, 고로 성대에서 열전이 없는 기전체. 외우세요. 열전 없는 기전체고요. 발해사를 세기로 다루어 신라와 동등하게.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해동 역사 시기 언제라고요? 순조 때. 첫 번째 기전체고요. 중국과 일본 사례. 여기 제일 시험에 잘 나오는 선지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세기. 발해사도 세기로 본기에 해당하는 게 뭐다? 세기였다. 외우십니다. 밑에 사료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읽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여러분 오른쪽에 두 개 있습니다. 규사와 연조기가 외우셔야 됩니다. 규사는 해바라기 규자라고 했죠. 1858년 철종 때 서얼 관계되는 역사서 규사이고요. 연조기감은 정조 때입니다. 이진흥이 향리들의 사적을 모은 겁니다. 자, 그러면 서얼과 향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건 뭘까요? 중인이죠. 중인과 관련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조선기 중인들의 세력이 점점 커지면서 이런 역사서도 남긴다. 다시 규사는 철종 때 서얼과 관련된 거. 얘기했잖아. 규자가 해바라기 규자라고 했지. 서얼들도 해바라기처럼 해바라기가 해만 계속 바라보잖아. 우리 서얼들도 임금에 대한 충성심은 변함이 없다. 다르지 않다. 이걸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연조귀감은 정조 때입니다. 정조 때 이진흥이 향리에 관련된 사적을 모은 거예요.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자, 이제 진짜 남은 거 몇 개 안 되기 때문에 빠르게 가겠습니다. 자, 지리 갑니다. 역사지리. 앞에서 했잖아. 동국지리 이제 한백겸 얘기했잖아요. 그지? 더 이상 안 합니다. 고구려 발상제가 만주임을 고증했다 그랬고, 자, 정약용, 아방, 강이었고. 이것도 앞에서 한번 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뭐 이제 발해 첫 돕지가 지금의 서울이란 점, 발해 중심지를 백전 동쪽 이런 견해를 제시합니다. 이게 누구라는 게 중요한 거야? 정약용. 인문지리 택리지 이중환입니다. 현지 답사를 통해 얻은 각 지방 인심, 산천, 풍속, 인물, 산문을 소개하는데 자연과 인간관계를 인과적으로 이해했고요. 지리, 인심, 산수, 생리를 기준으로 가거지를 선정한다. 가거지가 뭐겠어? 가희, 거주할 만한 땅, 가거지야. 살기 좋은 곳 말하는 거야.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생산에 뭐가 나와야 되는가? 먹고 살 수 있는 이익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먹고 살 만한 게 있어야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생리를 굉장히 중요시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동수경은 강을 중심으로, 수잖아, 수경, 대동 우리나라고요. 강을 중심으로 국토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누구라고 또? 정약용이에요. 이 아저씨는 안 한 게 뭘까요, 도대체? 지도, 동국지도, 정상기, 최초로 백리척 외웁니다. 영조 때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최초로 백리척. 근데 동국지도는 세조 때 양성지 등이 만든 동국지도 있다 그랬던 기억나죠, 그죠? 구별해서. 대동여지도 김정호, 고산자 김정호, 일명 차승원이라고 하죠. 예, 흥행 참패했거든요. 예. 괜히 드립치다가 흥행 참패했어요. 산맥, 하천, 도구, 포구, 도로망 표시가 정밀하고요. 거리를 알기 쉽게 심리마다 눈금 표시 외웁니다. 목판 인쇄 외웁니다. 대동여지도 중요하죠. 시기 아셔야 됩니다. 철종이죠. 1861년이니까. 금석한. 금석학에 대해가는 누가 바로 김정희잖아. 그지? 금석관록이고요. 북한 선배가 진왕 순수비 고작 앞에서 다 얘기했으니까 됐어요.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국어. 음운연구한데 신경준, 훈민정음, 운해라고 나와있죠. 혹은 운해, 훈민정음이라고도 합니다. 원래 원명은 운해, 훈민정음인데 일반적으로 알려진 게 훈민정음, 운해입니다. 쓰세요. 영조라고 쓰세요. 1750년 영조 때입니다. 시기 물어보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유희가 업문지. 요거는 순조입니다. 1824년 순조. 써주세요. 1824년 순조 때 이런 음운 연구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휘 수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성지의 재물보, 정조라고 써요. 정조. 그 다음에 권문회가 대동운부군옥. 요거는 선조라고 쓰세요. 자, 이성지의 재물보와 권문회가 쓴 대동운부군옥이잖아. 요 두 개는요, 여기에 언어 연구도 있다 뿐이지 언어 연구만 한 게 아니에요. 사실 이건 뭐라고요? 백과사전류의 저서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가 뭐라고 나왔냐면 백과사전 또는 유서라고 나왔어요. 유서는 뭐냐면 이게 류자가 뭐 한다는 뜻이야? 분류한다 이거야. 분류한다. 그래서 고증하기, 경, 사, 자, 직 이걸 어떻게 한다? 분류해서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내용을 분류한 책. 그러니까 백과사전 스타일이야. 근데 재물보하고 대동운부군옥에는 뭐야? 언어와 관련된 내용도 있지만 책 전체가 언어 관련 내용, 음운 관련 내용만 있는 게 아니라고. 이건 뭐라고요? 백과사전 스타일인 거야.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백과사전 유에 넣어도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최근 기출문제 그렇게 나왔다고. 대동운부군옥 나왔습니다. 문제 풀어봅시다 같이. 예. 언제라고요? 순서 선조 때.
그 다음에 이봉의 고금성림. 이건 쓰세요. 정조. 정약용의 아흔각비. 정약용이니까 뭐. 예. 요거 이제 언어, 신조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이제 쭉 정리해놓은 거야. 그 시대에 쓰는 신조어. 요즘은 흔히 쓰는 말이지만, 자, 인싸, 아싸, 이런 말 어때요? 우리가 쓰지만 몇 백년 후에 쓰겠어, 안 쓸까? 안 쓸 가능성이 많죠. 불과 2, 3년 전만 해도 인싸 이런 말 없었잖아요.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 신조어 같은 게 막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정리해놓은 게 아흔각비. 정말 유배 생활은 사람을 어때요? 참 힘들게 하죠. 별짓을 다 하죠, 그죠? 예. 자, 백과사전 봅니다. 이수광이 지복유설 나왔습니다. 언제라 그랬어요? 광해군 때라 그랬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백과사전이고요. 한문의 여러 영역을 항목별로 나누어 썼는데 특히 뭐가 나온다? 천주, 시리 소개했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규경은 19세기라고 그랬잖아. 19세기. 오주, 연문, 장전, 산고. 책 이름이 뭐 있다야. 왜 오주인 줄 아세요 혹시? 이 사람의 호가 5대양 6대주야. 5대양 6대주 줄여서 오주라고 한 거야. 연문은 문장이 늘어지기만 하고 산문 지루하고 재미없는 걸. 그게 오주. 오주가 쓴 연문, 장전, 산고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때요? 호가 5대양 6대주니까 이 사람 알아야 돼. 이덕무의 손자라고. 이덕무의 손자고 기억나지? 아까 이규경, 최한기 뭐라 그랬어? 19세기 초반에 북학사상과 개화사상을 연결해주는 19세기 초반에 경험주의 철학 뭐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요? 이규경과 최한기거든.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오주, 연문, 장전, 산고니까 굉장히 많겠지. 그래서 1417개 항목의 방대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익은 성호사설 뻔한 이야기 외우셔야 되고요. 이덕무 청장관 전서 이규경의 할배입니다. 외우셔야 돼요. 청장관 전서 충분히 어때요? 앞에서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규장과 검서관들의 저서 외워야 된다 그랬잖아. 이덕무 청장관 전서. 박제가는 뭐야? 북학의고. 유득공은 뭐야? 발해고고. 외우라고 한번 했어요. 그 다음에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 중요합니다.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 쓰세요. 서유구, 풍석 서유구, 임원 경제지에서 자 쓰세요. 둔전론. 둔전론을 주장했는데 이 둔전이 뭐냐면 조선族농민들이 워낙 수작지를 구하기가 힘든 거잖아. 그래서 둔전을 하자는 거야. 어떻게 둔전을 하느냐? 국가가 자금을 댄 걸 국둔이라 그래. 반면에 부자들, 지주가 또 자금을 내가지고 토지를 마련. 이걸 민둔이라고 하겠죠.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서 아까 농촌에 쫓겨난 사람들 되게 많다고 했잖아. 이 사람들은 뭐야?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은 정전제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했어. 하지만 이때가 무슨 정치 시기냐면 세도 정치 시기거든. 그러니까 둔전론을 주장했다. 이건 맞아 틀려? 이건 맞아. 하지만 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 지주제 철폐를 주장했다. 이 국둔하자 뭐 민둔하자라는 게 지주제들을 없애자는 거야?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그게 오답으로 틀린 거로 나온 거야. 자 외우셔야 돼. 이게 19세기 세도 정치 때를 살았기 때문에 지주제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는 거야. 현실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건 정전제가 맞지만 현실적으로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게 둔전이야. 국가가 돈을 내서 국둔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먹고 살게 해주자. 또 부자들도 민둔을 만들어서 먹고 살게 해주자. 이런 건 주장했지만 풍석이야. 호가 풍석이야. 하지만 지주제도 자체를 없애자는 그런 과격한 주장을 하지는 못했던 거지. 현실을 인정했던 사람이야. 이게 누구야? 서유구야. 그가 쓴 농촌생활의 백과사전이야. 그가 쓴 농촌생활의 백과사전. 이게 뭐라고요? 임원 경제지. 곡물농사, 채소농사, 화훼농사, 과일농사, 뭐 설마 기상예측, 요리하기, 뭐 집짓기, 치료법 이런 것까지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농촌에 살려면 여러분 생각 귀농해서 살려면 일단 집을 지어야 될 거 아니야. 집 짓기. 또 갑자기 아프면 어때요? 응급 처방. 그 다음에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각종 곡물 재배, 뭐 채소, 뭐 화초 재배 이런 것까지 다 정리해놓은 게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 농촌생활의 백과사전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지. 이게 바로 서유구의 임원 경제지. 자, 서유구는 굉장히 요새 연구가 많이 되는 핫한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거야. 자꾸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관찬으로는 영조 때 홍봉안 등이 쓴 뭐 급한 일이 있나 봐요. 동국문헌비고 최초의 한국학 백과사전 외웁니다. 이건 개인이 쓴 게 아니죠. 그죠? 국가 차원에서 편찬한 겁니다. 영조의 명으로 최초의 한국학 백과사전 외우십니다.
영조 때입니다. 영조, 관찬 외우고요. 자, 그 다음에 과학기술, 서양 들어온다. 수용과정, 서학으로 들어온다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광정, 세계지도, 정두원, 화포, 천리경, 잠용종 읽어보시고요. 예양, 일부, 이게 제야도 일부는 천주교까지, 이게 성호 좌파라 그랬고, 다수는 과학기술만 수용, 천주교, 이게 뭐야? 성호 우파라 그랬어. 천주교까지 봐야 되는 거 정약용 집안, 천주교 배척한 사람 대표적으로 안정복 이런 사람 구별하라 그랬어요. 자, 벨테브레이, 박연이죠. 하멜, 훈련도 가면서 서양식 대표 제일 조총 알려준다. 하멜이 15년 응급되다가 네덜란드 돌아가 화멜 표류 이건 앞에서 다 설명했습니다. 앞에서 했어요. 뭐 할 때요? 국보할 때 다 얘기했습니다. 그죠? 예, 됐고요. 천문학. 자, 지전설 얘기했죠? 김성문 최초 지전설, 홍대용 지전설뿐만 아니라 무한우주를, 그리고 뭐야? 최한기. 지구의 최한기 나옵니다.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함께 주장하고 지전설. 자전 공전설이 코페르니쿠스의 거심을 밝힌 지구 전요를 제출하는데 명람루 총서. 명람루 총서의 제4권이 지구 전요입니다. 그러니까 최한기에 저어서 뭐 해야 돼? 명람루 총서 외웁니다. 책을 너무 많이 사가지고 가산을 탕진했다고 알려진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어이없는 사람이죠. 경험주의 철학 발전시켜서 개화 세상의 철학적 바탕 중요하다 그랬잖아. 역법, 시연역. 누구야? 선교사 아담 샬. 이거 시연역 채용은 누구라고요? 김유. 언제? 효종 때. 외우십니다. 수학은 기하 원본, 마크테오 리치가 유클리드 기하학을 중국어로 기하 원본 들어갔고, 홍대용도 뭐야? 주회 수용을 전술했다. 앞에서 나왔고요. 세기전 마테오 리치의 뭐야? 고려 만국전도. 이걸로 중국 중임 세계관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거죠. 오른쪽에 지도 보면 알아요. 오른쪽에 지전설, 혼천이, 고려만국전도 나왔고요. 자, 그 앞에 578쪽 왼쪽에 만기요람이라는 책이 있어요. 외워둬요. 기출문제 나온 거기 때문에 외워야 돼. 1808년. 서영보, 순조대조 등이 왕명에서 찬진한다. 제용평, 군정편. 그래서 재정과 군정에 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국가의 만기를 직접 관장하는 군주가 일상점을 정하는 데 필요해. 수시로 참고할 수 있도록 만든 거야. 그러니까 임금은 만기 칠람이라고 하거든. 모든 것을 직접 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게 만기 요람입니다. 1808년 순조 때 기출문제 나왔습니다. 한번 익혀두셔야 됩니다. 순서 묻는 문제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 자, 신속의 농가집성. 기존에 나와있던 이거 효종 때입니다. 써주세요. 효종 때. 기존에 나와있는 모든 농사책들 집대성한 겁니다. 이양법 보급에 기여했다. 중요하죠. 박세당의 색정. 이건 색경 뭐야? 숙종 때입니다. 숙종. 박세당은 뭐로 몰렸던 사람이야? 기억나? 소론이었지. 사문난적으로 몰렸던 사람 박세당이야. 누구한테? 송시열한테. 사문난적으로 몰렸던 사람, 송시열한테 몰렸던 사람 누구 있어? 윤휴하고 누구라 했어? 박세당 있다 그랬잖아. 그 박세당이야. 사변록 썼던 박세당이라고요. 소론입니다. 이 사람은 색경, 색다른 경제학법, 채소, 화초 재배법 이런 거 상업적 농업이야. 그 다음에 홍만선은 살림, 이거 숙종 때입니다. 산림경제, 농업, 임업, 축산, 양점에 관한 거고 서유구 임원경제지.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농촌벽가사전이고요. 박지원은 관홍소초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호수는 해동농서입니다. 골 때리는 건 서호수의 손자가 서유구야. 아들인가? 네. 하여튼 이 집안이 전부 다 뭐라고요? 농서를 썼어요. 서씨 집안에 다 농서를 썼어요. 해동농서, 우리 고유의 농학에 중국의 농학을 선별적으로 수용해서 한국 농학의 새로운 체계화. 서호수는 해동농서입니다. 해동농서 언제입니까? 정조입니다. 정조. 서유구는 임원경제지. 박전의 관홍소초도 정조고요. 임원경제지는 정확히 언제 쓴지는 몰라요. 19세기겠지. 그 다음에 이제 농서는 아니지만 이제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뭔다 그랬어? 자산어부. 기억나죠? 그죠?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흑산도 유배돼가지고 물고기와 친해져서 쓴다 그랬어. 의학은 허준의 동의보감 언제죠? 광해군 1610년. 우리 전통 한약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요. 중국과 일본에서도 간행됩니다. 더 중요한 건 뭐죠? 중국과 일본에서 간행된다. 이거 선택지로 나오면 되게 헛갈립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하나 더.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허임의 친구 경험방. 다른 분야는 다 허준이 뛰어났지만 친 분야만큼 허임이 더 뛰어났다고 하는 거죠. 1644년이니까 이 사람은 인조 때 사람입니다. 인조 때 편찬한 겁니다. 안경찬, 벽온신방, 요건 효종 때입니다. 벽온신방, 전염병 치료에 관한 의사인데요. 이 온자가 들어갔죠.
전염병 걸리면 어때? 몸에 열이 나는 게 특징이잖아. 열이 날 때가 이제 전임이 제일 잘 될 때잖아요. 그래서 온자, 전염병.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정약용 마거의통 정조때죠. 1798년이니까. 마진, 홍역에 관한 의서입니다. 자신이 연구하고 실험한 종두법을 소개했고요. 박제가와 함께 뭐 했다고요? 종두법을 실험했다. 박제가입니다. 박지원이 아니라 뭐라고요? 박제가. 이거 중요하죠. 정약용이 구남매를 둡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상남자죠. 18년 유배생활을 갔는데도 불구하고 구남매를 둡니다. 문제는 뭔지 아세요? 6남매를 이 전염병을 잃어요. 9남매 중에서. 이거 얼마나 아빠 입장에서 미안하고 짠했겠어요. 그래서 이걸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재만은 동의수세본 알죠? 사상체질. 이건 1894년 가보기역할 때 나온 겁니다. 사람의 체질을 넷으로 구분해서 치료하는 사상의학입니다. 알죠? 태양인, 태음인, 소양인, 소음인 뭐 이러잖아요. 그죠? 예. 정약용의 기술개발, 기계론, 인간이 다른 동으로 뛰어난 것은 기술 때문이다. 기술의 발달이 인간 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그래서 많은 기계를 제가 설계했죠. 거중기라든가 배달이 여러분 얘기하는데 기기도설은 세항선교사 장대린이 쓴 거 그걸 참고해서 거중기 만든 겁니다. 배다리도 설계하죠. 왼쪽에 저희 귀에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하늘이 날짐승 길짐승에게 발을 톱을 주고 뿔을 주고 단단한 발고 예리한 이빨 다 줬는데 사람한테 왜 이런 걸 안 줬는가? 우리한테는 뭘 준 거다고? 기술을 줬기 때문이다. 라는 거. 이거 누구라고요? 정약용이 이런 거 아시아 문제를 풉니다. 자, 마지막 문학과 예술입니다. 요건 국어랑 겹치는 게 굉장히 많죠. 문학, 예술 당연히 국어랑 겹치겠죠. 예, 봅니다. 특징 서민문화가 발달한다. 서민문화, 중인, 상민, 천민. 양반 빼고는 다 뭐라고요? 서민이다. 발달백의 상고업 발달, 농업생산 중대, 서민의식의 성장, 서당교육의 보급의 확대, 양반주의, 신분질서 동요, 당연하죠. 경향, 인간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표현하죠. 왜? 서민이니까. 양반들의 위선 비판과 사회의 부정과 비리, 풍자, 고발하죠. 왜? 서민이니까. 문예활동의 주인과 서민이 참여해서 이런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뜻입니다. 한글소설과 시조문학자, 한글소설, 사회 모순과 비리, 비판, 평등의식, 허균의 홍길동전, 모르는 사람 없을 거고요. 춘향전, 신부를 뛰어넘는 사랑 이야기, 기타, 박시전, 토끼전. 박시전 알죠? 국어 시간에 배우지 않나요? 병자란 이유였대. 복수하는 거잖아. 완전 정신승리죠. 청나라 오니까 때려잡으면 남자 필요 없다는 거 아니야. 아줌마 한 명이면 조카다 이런 얘기 아니야. 완전 정신승리야.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토끼전, 심청전, 정황연경, 풍지파치, 사시남정기, 군몽. 자, 사시남정기하고 군몽 누가 쓴 거야? 김만중이지. 김만중이 대표적인 서인입니다. 한글 소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조문학은 전기, 사대부들 있었고요. 자, 17세기 사설시조 알죠? 종장의 첫 구절 세 글자만 지키고 나머지는 끝없이 이어지는 게 사설시조잖아. 격식의 구애 없이 서민의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합니다. 남녀간의 사랑과 현실 비판. 18세기 역대 시조와 가자를 맞아 시조집. 김천택의 청구영은 김수장의 해동가 외웁니다. 김천택의 청구영은 김수장의 해동가요. 외우셔야 되는데 자, 이따 볼게요. 특히 요건 뭐야? 위항문학. 앞에서 한번 얘기했는데 17, 18세기 경하전 출신의 위항인. 위항인인 역관, 서리, 기술직 관리 중인들이잖아. 문학이야. 여학문학 또는 이학문학, 여정문학이라고도 합니다. 이들이 쓴 대표적인 작품이 호산외기, 이향견문록, 기회나 공예가 뛰어난 신분이 낮은 이항인들의 전기를 모은 거고요. 해동유주는 위항인들의 시집입니다. 그리고 애들이 시 동아리, 조직을 만든 시사입니다. 중인들이 만든 거야. 그래서 대표시사는 옥계시사, 직하시사 이런 게 있는데 풍자신, 김삿갓, 정수도, 김삿갓 다 할 거니까 됐고요. 청구영은 소문 보세요. 이항인들은 일컬을 만한 경악이나 내세울 공문도 없다. 시사를 조직하여 기록할 만한 신화 문제를 남긴 사람이 있다더러 널리 알지 않았다. 그래서 내가 직접 찾아 쓰겠다. 이게 청구영원의 서문입니다. 오른쪽에 위항문학이 뭔지 기억나죠? 그죠? 꼬불꼬불하다. 청계천이나 이런데 꼬불꼬불. 남촌, 뭐 북촌 이런 데가 아니라 했잖아. 그 큰 기와집 넓은 길이 아니라 했잖아. 꼬불꼬불한 얘들 모여있는 그 동네를 위항 또는 이항이라고 한다 그랬어. 주로 무슨 층이라고요? 중인층이다. 그런 겁니다. 시사 읽어보고요. 사설시도 보세요.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어미에 치달 앉아 어쩌고 불러보다. 두꺼비가 파리를 물다. 파리는 뭐야? 일반 민중이고 두꺼비가 뭐야? 탐가놀이겠지. 근데 그 탐가놀이를 또 누가? 세도 가문이 어때요? 백성벌이가 어때요? 야리고 있는 거 뭐 이런 거지. 이런 세태를 풍자하고 있는 이런 게 뭐라고요? 사설시다. 이런 게 청구영화에 나온 거죠. 넘어갑니다. 판소리와 가면극. 판소리, 서민문화 중심이 판소리입니다. 서민의 감정 솔직하게 표현하죠. 원래는 12마당, 현재는 5마당만 정합니다. 자, 외워야 돼. 신채호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신재효야. 신재효. 19세기 후반입니다. 흥선대원군 무렵에 활동합니다. 가면극, 탈놀이. 탈 쓰고 하는 게 탈놀이고요. 산대는 무대라는 뜻입니다. 무대에 올라가서 공연하는 게 산대놀이입니다. 산대라는 무대에서 공연되는 가면극이 민중오락으로 정착하는데 도시상인과 중간층이 지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도시상인과 중간층, 산대놀이, 이게 요즘 말은 뭘까? 뮤지컬이나 뭐 이런 거지. 콘서트 뭐 이런 거야.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할까요? 그런 멋있는 재밌는 공연을 하면 사람들이 몰려 안 몰려? 몰리지. 사람들이 몰리면 거기서 뭘 해야 돼? 장사해야지. 물건 팔아야지. 그래서 일부러 이런 걸 만드는 거야. 공연을 하는 거야.
뮤지컬 같은데 앞자리 가면 얼마인 줄 아세요? 10만 원 넘는 거 아시죠? 우리 딸이 막 자기가 요새 뮤지컬 보고 싶어가지고 막 이렇게 예매하는데 14만 원 막 이런 자리를 예매하더라고. 지돈 아니라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얘기했잖아. 박효신 팬텀 그거 한번 보고 와서는 이제 또 가야 된다고 막. 아우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저는 벤츠 목표가 아니고요. 인생의 목표 벤츠 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딸 뮤지컬 보여줘야 돼요. 도와주세요. 자, 의의보입니다. 판소리와 가맹금은 상품 유통 경제 활성화와 함께 성장해서 당시 사회적 모순을 예리하게 지감해서 서민들의 존재를 자각하는 데 기여했다. 뻔한 이야기고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한문학의 특징, 국문학이 발달해 새로운 모습 보이는데 사회 부조를 날카롭게 표현합니다. 자, 박지원 대표님이죠. 양반전, 허생전, 호질, 민홍전 이런 겁니다. 이거 뭐 국어 시간에 거의 다 배웠을 겁니다. 양반전에서 드립을 칩니다. 당시 개값이 2냥이었대. 근데 양반은 값이 얼마일 것 같아? 개값이 2냥인데 양반은 값이 얼마일 것 같아? 양반이잖아. 한 냥 반이라고. 그러니까 개값보다 못하다고. 개가 2냥인데 양반은 한 냥 반.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이런 걸 드립이라고 하잖아. 전문 드리퍼도 있잖아요, 요새.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겁니다. 성격 양반들 위선적인 생활을 풍자하고 이상적인 사회를 표현하고 자신의 실학 정신을 간접히 표현합니다. 비록 한문체이기는 하지만 자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헷갈리죠. 자기가 읽을 때는 뭐야? 나 양반전 허생전 읽었는데 나 한글로 읽었어. 그건 번역본을 본 거지. 명심하세요. 이거 문제 내면 다 틀립니다. 한글이겠지 당연히. 아니라고. 한문이야. 예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문체를 개발하여 문체 혁신 시간. 이걸 뭐야? 퇴관속불제. 정조는 문체 반정. 주장하게 됐다. 기억날 겁니다. 정의의 군정의 문란을 집약적으로 표현한 게 뭐라고요? 애절양입니다. 이것도 한문학입니다. 한자로 쓴 겁니다. 번역한 겁니다. 애절양 만든 남자의 일부를 자른 거라 그랬죠.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문체 반정 밑에 나와 있으니까 한 번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판소리 읽어보시고요. 자,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죠. 이제 회화. 건축 끝이네. 끝이야, 이제. 이제 끝났어. 화내지 말고. 자. 18세기 뭐라고요? 진경산수화. 자, 진경 뭐야? 우리가 진짜 중화지. 무슨 말이야? 이거 여기서 내가 안 지운 이유가 있겠지. 조선이 이제 중화야. 그럼 조선 전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림 같은 거 어떻게 그린다고요? 중화를 사모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치를 그리는 게 아니라고. 뭘 그린다고? 중국 경치를 그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그림을 화첩을 모방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나오냐면 조선 전기의 그림에는 우리가 짐을 옮길 때 중국 애들은 뭘 써요? 멜대라고 들어봤어요? 긴 막대기 있잖아. 중국 영화 보면 많이 나와. 긴 막대기 여기 짐 하나 묶고 여기 짐 하나 묶어가지고 이렇게 메고 가잖아. 이건 중국에서 나오는 거야. 왜냐면 중국은 평평하기 때문에 이렇게 멜대를 메고 갈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산이 많지. 이거 메고 가면 어떻게 되겠니?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많이 발달한 거야? 지게 문화가 발달한 거야. 산이 많기 때문에 지게에 메고 가야지 이걸 올라갈 수가 있잖아. 근데 조선 전기 그림 보면 다 이게 나와.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왜 그랬어? 우리 게 아니란 얘기지. 중국 그림을 그대로 모방했다는 얘기야. 소도 우리나라 소가 아니라 중국 남쪽에 있는 물소 뭐 이런 그림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림이 아닌 게 확실해. 그런데 이제는 조선이 중화가 됐잖아. 여기는 뭐가 돼? 오랑캐 땅이 된 거지. 오랑캐를 왜 그리겠니? 뭘 그릴까? 우리 조선을 그린 거야. 이게 뭐야? 진경이야. 그래서 우리 땅을 우리 조선 땅이 중화니까 직접 답사하고 그린다. 이게 뭐라고요? 진경산수화. 몇 세기라고요? 18세기. 왜 그래? 18세기 이유가 있겠지. 17세기 명나라가 망했잖아. 한동안은 참았겠지. 혹시 부활할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18세기면 이제 부활이 안 되는 거지. 끝난 거지. 청나라가 너무 세니까. 이제 조선이 완벽한 중화야. 화풍, 중국의 남종 화법과 북종 화법을 고루 수용하여 우리 산천의 형상에 어울리는 필법으로 소화해낸다. 금강전도와 인왕제색도인데요. 바위사는 선으로, 흑사는 묵으로 묘사하는 기법을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지. 중국 봐봐요. 심플해. 이건 한 번만 들으면 된다니까. 중국은 큰 강이 양지가 있고 황하가 있어. 여기는 어때요? 따뜻한 남쪽 지방이지. 그러니까 뭐야? 화력수 되지. 화력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번져야 되지. 뭔지 알겠어요? 번짐을, 기법을 쓸 수밖에 없지. 반면에 여기는 어때요? 딱 추운 지방이니까 어때요? 침력수림 되지. 붓을 가늘게 이렇게 해야 되겠지. 여기는 이게 번짐을 쓰는 거야. 이거 북쪽에서 그린 그림의 화법을 북종화법. 남쪽에 그린 게 뭐야? 남종화법이라고. 어려운 거 아니라고. 그러니까 봐봐. 금강전도 인왕제색도 딱 보라고. 그러니 금강전도 인왕제색. 바위산은 어떻게 했어? 선으로. 묘사해서 날카롭게. 흑사는 뭐야? 묵으로. 번짐의 기법. 그러니까 바위사는 뭐라고? 북종화법으로. 흑사는 뭐라고? 남종화법으로. 이걸 하나로 어우러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정선이야.
이게 뭐라고요? 진경산수화. 몇 세기라고요? 18세기. 외워야 됩니다. 너무 중요하지. 바위사는 선으로 북종화법이니까 흑사는 묵으로 남종화법이라고요. 자, 그 다음에 18세기 후반에 풍속화, 서양화법인데 풍속화. 조선기 사회 경제 변동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경향을 긍정적으로 이해합니다. 당시 사람들의 생활 정경과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그려내는데, 자, 김홍도 보세요. 서민의 생활을 간결 소탈한 필치로. 전문 화원입니다, 이 사람. 도화서 소속의 전문 화원이죠. 그래서 정주의 화성행차 이런 거 다 그리고요. 정주의 어진 그리죠. 임금의 초성화를 어진이라고 하죠. 이걸 4번 그린 사람이 김홍도입니다. 슬프게도 한 개도 안 남아있어서 문제지. 그리고 씨름도, 타작도, 무동, 서당도, 대장간도, 자리짜기. 자, 김홍도 그림 보세요. 일단 뭐가 생각돼요? 배경이 생각돼요. 첫 번째. 두 번째. 그림의 구도가 봐봐요. 딱 어때요? 동그랗죠. 김홍도 그림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무슨 법은 무시야? 원근법 무시야. 봐봐. 서당도 봐봐. 선생님, 훈장님이 맨 뒤에 있지? 그럼 훈장님이 어떻게 돼? 작게 그려야 되잖아. 근데 훈장님이 어때요? 최홍만이야? 근데 어색하지가 않지? 원래 어색해야 되는데 어색하지 않게 그리는 게 기술이지? 능력이지? 어쨌거나 이게 김홍도의 그림이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런 걸 임금이 있잖아. 정조가 아무리 백성들 좋아해도 자주 나와서 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김홍도는 어떻게 하냐. 이런 그림을 그려가지고 임금한테 계속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정을 펼쳐나갈 때 기초 자료가 되는 거지. 이게 김홍도의 또 하나의 역할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의 제자가 누구야? 신윤복이지. 화풍, 도예지 양반유의 풍류생활과 부녀자의 풍습을 섬세하고 세련된 필치. 대표적으로 단오풍정, 쌍검대무 이런 거 있습니다. 단오풍정 보세요. 명작입니다. 단오날 우리 언니들이, 누나들이 그네도 타시고 머리 감고 목욕하고 계시죠. 근데 정말 과감하게 탐리스로 우통을 벗고 씻고 계세요. 근데 진짜 앞거는 저 바위 뒤에 보이세요? 바위 뒤에 까까머리 우리 박홍범 대표 설마 아니겠지? 바위 뒤에 둘이 있잖아. 까까중. 이거 영화로 만든 거 있는데 김남기라고 그 김규리 나오는 영화 있어요. 그 제목이 뭐였죠? 바람의 화원이었나요? 아닌데 있어. 하여튼 19금 영화 있어. 재밌어. 등짝에다가 막 그림 그리고 막 이런 거 안 봤어요? 진짜 공부도 안 하고 영화도 안 보고 너무 오래된 영화인가요? 그때 어릴 때인가? 19금이어서 더 많이 찾아볼 때잖아. 쌍검대무 이런 거 있습니다. 신윤복. 신윤복은요 사실적인 그림 정말 잘 그려. 호랑이 그린 거 보면요 뭐 호랑이 털 하나까지 다 그려놨어요. 진경산서 오른쪽에 정리해놨고요. 자, 윤두서의 자화상 있습니다. 이 사람 해남 윤씨고요. 윤선도의 증손자쯤 되는 사람이고요. 정약용의 외 증조 할아버지야. 정약용의 외갓집이 해남 윤씨라고 했잖아. 이 윤두서의 자화상이 왜 중요하냐면 딱 보세요. 이 사람은 조선 중기의 막내고 후기의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어. 굉장히 어때요? 살아있는 모습 그대로 그렸죠. 뭐라고요? 사실적인 그림을 그렸잖아. 그래서 윤두서의 자화상이 사실주의 회화를 이끄는 첫 번째 작품이다 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17세기라고 써주세요. 17세기. 그러니까 18세기 진경산수와 풍속화가 나오는데 그 뿌리쯤 되는 사람이 뭐야? 윤두소의 자화상 이런 게 나온다는 겁니다. 17세기. 자, 넘어갑니다. 이제 18세기 남은 사람 김득신 있죠. 김홍도와 비슷하다. 파적도 한적함을 깬다는 얘기죠. 노상 아련도. 양반을 만나면 길에서 이렇게 폴더 인사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서양 화풍도 나오고 18세기 후반에 원근법, 명화법 나오는 게 강세왕의 영통동구도. 개성의 영통 있거든요. 영통골 입구도 강세왕입니다. 하나 더. 18세기 한 사람만 더 이름 써두세요.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심사정이라는 사람도 18세기 화가입니다. 18세기와 이름이 어디서 많이 보던 누나 같지 않나요? 심상정 같지 않나요? 심상정 아니고요. 심사정입니다. 뭔 사정이 있나 봐. 18세기. 욕하는 사정. 18세기. 19세기 실학적 화풍대 다시 복고적 문이야. 무슨 말이냐면 17, 18세기로 보면 딱 느낌이 어때요? 있는 그대로 그리잖아. 그걸 뭐라고 한다? 실학적 화풍이라고 하는 거야. 진경산수가 있는 그대로 그린 거잖아. 풍속과 있는 그대로 그린 거잖아. 그런데 19세기는 다시 어때요? 복고적 문인화야. 복고적 문인화. 몇 세기로 돌아가는가? 15세기. 대표적으로 누구야? 김정희의 뭐라고요? 세안도. 보세요. 제주도 유배지에서 김정희가 잘 나가다가 제주도로 유배를 간 거야.
유별관이가 어때요? 평소에 친하대 애들 다 개무시하는 거지. 근데 중인 제자 이상적 한 사람만 2번이나 북경에서 귀한 책을 구해가지고 보내준 이상제에게 여름에는 다 푸르니까 모른다는 거지. 진짜 푸른 게 누군지. 근데 겨울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나머지 가짜들은 어떻게 다 없어지는데 진짜 푸른 게 남아있는 거 아니야. 이걸 어때요? 그림으로 그려준 거지. 소나무, 잣나무. 이걸 큰 종이 전지 3장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그린 그림이 바로 세안도입니다. 이거는 실제 그림이야? 관념이야? 관념이잖아. 그래서 관념적, 생각. 소나무, 잣나무처럼 너의 기상이 늘 푸르구나 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관념적 그림. 그래서 김정희의 세안도. 몇 세기? 19세기. 복고적 문인화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김정희는 뭐 했어 앞에서? 금속과학록에서 북한산비가 진흥왕 순수비를 밝혔지. 이제 뭐 나왔어? 그림 나왔지. 세안도 나왔지. 이제 하나 나오겠지. 다음 페이지에 뭐 나올까? 글씨 나오겠지. 주사체 나오겠지. 그럼 3개 나오면 어때요? 문제가 된다는 거 아시겠죠? 3개가 나오면 문제가 되는 거야. 오답 하나 넣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장승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군마도라고요. 강렬한 필법과 묵법 그리고 과장된 형태와 특이한 설제법을 특징으로 하는데요. 군마도 보이죠? 이렇게 책을 만들어 놓으면 이게 꼭 장승업 작품인 것 같잖아. 아닙니다. 장승업의 군마도는요. 개인 소장품이기 때문에 일반에 공개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럼 이건 뭐냐? 인터넷 치면 나오는 거야. 짝퉁이야 짝퉁. 이양원이라는 사람이 그린 짝퉁입니다. 장승업 게 아닙니다. 하지만 대충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본 적이 없는데 어떡할 거야. 할 수 없이 저도 책 만들 때 할 수 없이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개인한테 가서 이거 사진 한 장만 찍으면 말도 안 되는 거잖아. 그 다음에 궁궐도 나옵니다. 서울의 여러 궁궐과 도시 번영을 그린 작품. 이것도 19세기입니다. 동궐도 뭐야? 동궐, 동쪽 궁궐이지. 뭡니까? 창덕궁과 창경궁이고요. 서궐은 서쪽 궁궐이죠. 뭡니까? 경희궁이고요. 북궐은 북궐은 뭘까요? 경복궁이죠. 이거 느낌이 어떤 느낌이야? 드론을 띄워서 그린 것 같지 않니? 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그린 그림이잖아. 이걸 전문용어로 부감 그러잖아. 붕 떠가지고 조망했다. 그래서 부감 기법이라고 하는데 그딴 거 나오겠어. 미술 시간이 아닌데 지금. 언젠지 알면 돼. 언젠지. 동궐이 뭐고 서궐이 뭔지 19세기라는 걸 알면 돼. 민화는 나쁜 귀신 쫓고 경사스러운 일을 바라는 민주의 의식과 생활공간 장식품입니다. 민화 나옵니다. 호작도 민화입니다. 울령도. 울령도는 구름 속에 용이 놀고 있죠. 이건 주로 기우제 지낼 때 요거 걸어놓고 그냥 기우제를 지내는 거야. 용이 구름을 막 헤집어야 뭐야? 비가 되니까. 그저께 우리 인공강우 하다가 실패했잖아요. 그지? 우리나라 인공강우 하기 어려워요. 기본적인 비구름이 좀 있어야지 이걸 모아가지고 비를 내리는 건데 저기 뭐 동남아시아는 잘하는데 왜 우리는 못하냐. 동남아시아는 잘 되지. 거기는 항상 비구름이 있으니까. 미세먼지 없앤다고 인공강우 한다 그러잖아. 우리는 안 된다니까. 힘들다니까. 물론 이제 기술이 축적이 되긴 하겠지만 건축 중요합니다. 이거 할 때 앞에 한번 했어요. 뭐 할 때? 임진왜란 할 때 했는데 스님들 승병 많이 배출한다 그랬지. 불교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진다 그랬더니 경나죠. 그리고 양반 지주의 경제적 성장. 그러니까 어때요? 큰 규모. 불교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고 양반 지주들 돈을 많이 버니까 이제 큰 규모의 절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 금산사, 미륵전, 법주사, 팔상전, 화엄사, 각항전인데 이게 외워야 돼. 겉에서 보면 어때요? 다층인데 내부는 하나로 통했습니다. 법주사, 팔상전 외웁니다. 대표 제일 시험 잘합니다. 법주사, 팔상전은요. 목탑이고요. 5층이고요. 안에 들어가면 뚫려 있고요. 왜 팔상전이냐?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가출하시죠. 깨달으시죠. 방황하고 깨달은 그 일대기를 8장의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야. 8장의 그림으로 그려놨다. 그래서 뭐야? 팔상전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항전 전부 다 몇 세기다? 17세기다. 외웁니다.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8세기는 분홍과 상인의 지원으로 장식성에 강한 예쁜 절들이 만들어집니다. 논산의 쌍계사, 부안의 계암사, 안성의 성남사. 아까 전북 부안은 누구라 그랬어? 반계 유영원 그랬지? 그지? 니네 동네, 소인의 동네. 자, 안성의 성남사.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원화성이. 종합적인 도시계획이고요. 수원화성. 제일 중요하죠.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화성성역 의궤도 중요하고요. 19세기는 뭐야? 경복궁 근정전. 뭐 다 아는 얘기니까. 근현대에서 또 나오죠. 정선대원군 중건했다는 거. 자, 밑에 수원화성. 몇 세기라고요? 18세기. 보세요. 이거 다 나올 수 있어요. 서북 공심돈. 이건 뭐야? 방어만이 아니라 뭐야? 공심은 뭐야? 속이 텅 빈 돈대 이런 뜻이야. 여기 이제 가운데 여기서 뭐 한다? 공격할 수 있어. 대포라든가 이런 걸로 상대를 공격할 수 있어. 원래 성이라는 게 방어용이잖아. 그죠? 근데 이거 뭐라 쓰죠? 공격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그런 특징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수원 화성에만 있는 유일한 시설이 바로 공심돈입니다. 그 다음에 서장대. 혹시 여기 가보셨어요? 수원 화성이 무슨 산 밑에 있어요? 팔달산이라고 있어요. 수원에. 그래서 팔달문이라고 있고 그러잖아. 오, 아는구나.
거의 데이트했나봐. 자, 팔달산인데, 팔달산 거의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여기? 서장대가 있어요. 그 딱 보면 밑에 다 이렇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뭐 하기 좋겠어? 지휘하기 좋은 거야. 그 남한산성에 가면 뭐가 있어? 수어장대가 있다고. 여기가 뭐가 있다고? 서장대가 있다고. 한번 가보죠. 진짜 좋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그죠? 가보셨죠? 밤에 가봤어요? 데이트했구나. 이렇게, 예. 다리가 조금 아프긴 해요. 거기까지 걸어 올라가려면. 어쨌거나, 나츠막한 산이지만, 산이니까 조금 계단이 조금 있어요. 예. 근데 올라가보면 정말 탁 트이고요. 아, 명당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한번 꼭 좀 연휴 때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딴 데 가지 말고. 그 다음에 옹성도 있고, 뭐 치성도 있어요. 보시면 되고요. 서해, 김정희의 주사치. 그리고 이광사의 동국진치. 제가 앞에 설명했으니까, 예,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자, 추사체는 뭐라고요? 굳센 기운과 다양한 조형이고요. 원교체는요, 우리 정서 개성, 단아한 글씨다. 이건 뭐 전문가들이 그냥 지들이 하는 얘기인데 우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좀 이상해요, 다. 자, 공예 백자, 민간일까지 널리 사용됩니다. 청아백자 유용한다. 흰색 바탕에 푸른색 그림으로 그림 그리는 게 청아백자죠. 그 다음에 다랑아리 외우세요. 18세기. 다랑아리 오른쪽에 보입니다. 청아백자, 다랑아리. 다랑아리는 16세기라고 착각할 수 있는데 언제라고요? 18세기. 옮기는 서민들 목공에도 발전합니다. 음악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설명할 건 아닙니다. 한 번만 차분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읽어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정리가 됐어요. 와우. 정말 숨가쁘게 거의 100분 달렸나요, 우리? 예. 뭐, 네 마음대로 해서 중간에 자르셔도 되고요. 예, 그대로 올리시든가 마음대로 하시고요. 뭐, 보는 사람 힘들지만 내가 힘든 건 아니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1권 끝났습니다. 다음 시간부터 뭐 한다고요? 근현대사. 아우, 이제 거의 다 왔어. 시작이 반인데 우리 3분의 2도 넘게 왔으니까 다 왔어요. 좀 더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 수고했습니다. 예.